안녕하세요. 국내 농구 전문 팟캐스트 에어볼입니다.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고요.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점프볼 민준구입니다. 아 반갑네요. 게스트가 이렇게 자기 소개까지 해주시고 좋은 게스트를 저희가 모시지 않았나. 반가워요. 네. 그럴 수 있죠. 민준 기자는 또 그제 군산에서 네. 저희가 뜨거운 밤을 함께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최영서 기자는 오늘 진짜 2주 만에 봤어요. 진짜 2주 만에. 3주죠 정확하게는. 네. 3주 만에 봤고 오늘 뭐 축구 취재 다녀오셨다고. 아 그럼요. 네. 추운 데서 네. 벌벌벌 떠다가 네. 지하철에서 기사 마감하고. 그러고 여기 온 거예요? 네, 카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못 들어가니까. 지하철역에서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기사 마감하고 지하철 타고 오니까 녹음. 레전드. 뭐 하루를 뜨겁게 보냈네요. 근데 진짜 여담이긴 한데 이 카페가 영업이 중지된 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 현장 취재 갔다가 뭐 이렇게 카페에서 마감하거나 아니면 경기장 가기 전에 카페 가서 미리 좀 저는 그렇거든요. 두 분도 좀 그러신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불편하죠. 네, 그래서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판매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다 카페에서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텐데 사실 식사 후에 원래 카페 가서 그렇게 해서 뭐 이후에 상황을 진전하는데 그러기가 지금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밥 먹는 데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뭐 약간 그런 상황. 근데 또 브런치 카페는 또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뭐 카페가 일반 그러니까 완전 정통 카페가 아니라 뭐 죽이나 밥이나 뭐 이런 걸 팔면 식사류.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껴서 파는 곳도 있대요. 맞아요. 일부러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도 불편하죠. 잡지 마감하다 보면은 저희도 카페에서 인터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뭐 스튜디오 같은 것도 되게 쉽게 잘 못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전주 비전대 인터뷰를 지난달에 했었는데 전주 간 날, 네, 근데 비 오는 날 전주 그 비전대 앞에 카페 11군데를 돌았는데 10군데가 닫아 있어가지고 카페만 사들고 이제 선수들 이제 몇 명 안 나와서 먹이려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카페 10군데가 닫아가지고 인터뷰 시간이 늦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심지어 울 뻔했어요. 저 먹. 근데 이거 뭐예요? 저 지난 방송 못 들어가지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 못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화제가 생각보다 안 돼서 좀 아쉬워요. 솔직히 진짜 못 들었어요. 댓글에 그 댓글에 어떤 한 청취자분에서 그럼 이동환 기자님은 튀인가요? 그랬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먹진 않았는데 튀었다. 그래서 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FA 중간 점검을 하면서 이제 중구 형이 만들어낸 유행어거든요. 먹었지만 튀진 않았으니까 먹이다. 먹이다. 그래서 먹. 먹. 아쉽네요. 그게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자꾸 먹이라고 하길래 이게 또 뭔가 날 놀리는 거였구나. 계속 그러길래. 형도 잘 먹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 잘 먹죠. 먹. 그렇죠. 아무튼 뭐 이제 저희가 좀 잡담을 했는데 지금 이제 KBL이 3라운드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끝났죠. 지금 이제 KGC와 KT 경기가 그연기되면서 한 경기 안 치러진 거 말고는 3라운드 일정이 다 치러진 걸로 그렇죠? 그런 상태고 이제 오늘 현대모비스와 전자랜드 경기 시작으로 또 4라운드 뭐 반환점을 돌았어요. 반환점을 돌았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다른 특별한 주제 잡기보다는 10개 팀 현재 시즌 중반 상황 한번 좀 찬찬히 돌아보는 지금 뭐 외국 선수 교체 이슈도 있고 부상 이슈도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1, 2, 3, 4, 5, 6, 7, 8, 9 이런 거 혹은 역순위보다는 제 생각에 1, 3, 5, 7, 9하고 2, 4, 6, 8, 10 약간 요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네요. 역시 좋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아이디어가 샘솟네. 일단 7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없어. 좋습니다. 5, 6, 7이 없어. 5, 6, 7이 없네. 6, 7이. 그렇죠. 좀 잘하셔야겠네. 그러면 일단 전 순위표 상으로 6, 7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볼게요. KBL 홈페이지에 있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자 먼저 그러면 KCC 먼저 하죠. 자 KCC 19승 8패 현재 8연승 중입니다. 강력해요. 결점이 없는 팀이죠. 결점이 없다. 청석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잘 돌아가는 팀? 그러니까 이게 2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각 팀마다 하나 혹은 2개 이상 혹은 3개 이상 많은 결점들이 사실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그쵸. 뭐 부상이 됐든 뭐 약간의 케미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전술의 문제가 됐든 이렇게 다 하나둘씩 문제점이 나오는데 사실 KCC는 지금
워낙 이기고 있기 때문에 또 원래 이기면은 모든 게 다 화목하지 않습니까? 잘 풀리죠. 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것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팀은 현재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지난 그 군산에서 현대모비스전이 가장 위기이자 고비이긴 했어요. 그렇죠. 보통 KCC가 잘 나가다가 항상 미끄러지는 경우가 이제 연승이 굉장히 길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KCC라는 팀 자체의 그 특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연승을 길게 가지 못하고 근데 항상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약간 좀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뜬금없이 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좀 없어진 게 현대모비스전에 딱 드러났죠. 사실 전반까지만 보더라도 거의 뭐 현대모비스 흐름대로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롱이 그냥 뭐 장악을 했죠. 코트를. 예. 우리롱. 예. 근데 이게 이제 전창진 감독이 원래 생각했던 현대모비스의 농구가 전혀 아니었고 대처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전반에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라거나 선수가 이 쿼터에 좀 잘해주지 않았다면 사실 가비지 패배 1라운드 때처럼 큰 점수차로 패배할 수 있었는데 후반 들어서 완전히 달라졌던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렇죠. 고무적인 부분이지 않았을까? 특히 라거나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숄롱은 힘들어하더라고요. 지쳐 있었어요. 우리롱. 예, 우리롱 많이 지쳐 있었고. 이제 보면 현대모비스 편에서 저희가 이제 현대모비스 차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현대모비스는 지금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팀이에요. 거의 실버타운이에요. 제가 봤을 때. 리빌딩 팀이라니까. 아니 이 팀은 리빌딩 팀이 이 팀이 리빌딩이면 나머지 9개 팀도 다 리빌딩 팀이야. 아니 저번 방송 때 리빌딩 하고 있다며. 리빌딩 팀이라며. 왜 말이 달라? 민중구는 민중구로 반박하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 현대모비스 농구를 최근에 보다 보면 서명진 선수를 빼면 나머지가 다 베테랑이거나 은퇴 직전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맞아요. 베테랑이 많아요. 그리고 오리온 컬렉션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버넌 맥클린, 최진수, 이현민, 장재석. 장재석. 결국에는 저는 뭐 현대모비스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KCC가 굉장히 좀 이상적인 팀이 되지 않았나? 멤버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심지어 유병호 선수가 나오지도 않았고 이정현 선수는 한 게 없어요. 그날 최진수한테 거의 완전 셧다운 당해버렸어. 셧다운 당했어요. 그런데도 현대모비스를 이겨내. 그 큰 점수차를. 그리고 거기에는 감독의 전술, 감독의 역량, 그거를 선수들이 잘 따라주고 심지어 타일러 데이비스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라거나라는 존재가 또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마치 컴퓨터 게임에 있는 팀 같은 느낌이에요. KCC. 그리고 송교창.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최근에 말했지만 더 이상 이제 KCC 4번 약점이 안 나오잖아요, 발이. 그러니까 KCC는 올 비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 4번 포지션이 약점이다. 4번 포지션을 보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수차례 나왔고 그래서 장재석 선수가 뭐 영입이 돼야 된다. 혹은 진행 중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근데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도 그래도 송교창이 혼자 어떻게 4번을 수비를 하냐. 여기는 무조건 4번을 보강해야 된다. 약점이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그 얘기가 단 한 차례도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송교창이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는 게 어쨌든 약점이라고 사람들이 봤던 이유는 그거잖아요. 골밑에서의 뭐 수비, 버티는 수비나 뭐 신체 높이, 그러니까 리바운드에 대한 부분. 하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약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송교창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더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못 막아요. 국내 빅맨들은 송교창을 못 막고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 기술도 못 따라가고 근데 동 포지션에 비슷한 신체 조건의 선수를 붙여놓는다? 그러면 송교창은 그걸 또 무조건 제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포지션이 이제는 약점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제 KCC가 송교창이 뛰는 4번 포지션은 강점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역으로 지금 그 상황까지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송교창으로 인해서. 현대모비스가 전반에는 송교창을 아예 지워버렸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막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야투 성공률을 굉장히 낮추고 오히려 함지훈 장재석을 함지훈 장재석 쪽 그리고 쫄롱 쪽을 해가지고 프런트 코트 쪽으로 이제 굉장히 공략을 많이 해서 송교창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했거든. 근데 이게 20분이야, 20분 리미트가. 그래서 KCC가 더 무서운 거예요. 40분 내내 그런 농구를 해야 꺾을 수 있는 팀이야. 만약에 이 팀이 달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죠. 라거나 송교창 달리기 시작하니까 현대모비스 백코트 하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끝난 거야 게임이.
실제로 군산에서의 게임이. 그렇죠. 뒤집힐 때 그냥 순식간이죠. 순식간. 어쩌 보면은 지금 현재 KCC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팀이 현대모비스야. 그 팀이 지금 그걸 보여줬어. 이 팀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보여줬는데 이 팀은 못 이기는 이유는 40분 내내 그 농구가 안 돼요. 하는 순간 둘이 이미 뛰고 있어. 그러니까 40분 내내 그 농구를 해야 KCC라는 팀을 이길 수가 있을 정도로 이 팀이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커졌다. 거인이 됐다. 진짜로. 그리고 또 그 마침 우승 후보로 분류됐던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K나 KGC나 강력하다고 말했던 팀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춤함, 그러니까 치고 나가지를 못하면서 그 기회도 좀 더 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지금 많이 꽤 승차가 그래도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역대급 뭐 순위 경쟁이다 했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안 들렸던 게 KCC니까 얼마나 이 팀이 시스템이 단단한지 좀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KCC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정말 발 빠른 선수들이 로테이션 수비를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역습의 속도. 그러니까 이게 뭐 기록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수비 성공 이후에 어떤 역습 성공률 뭐 이런 거를 수치화한다면 아마 KCC는 거의 압도적인 1위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비 성공이 곧 득점으로 이어지는 어떤 확률이 되게 높고, 그러니까 수비가 공격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진짜 역습이 굉장히 빠르고 그 중심엔 역시 이제 그 뭐 김지한이나 아니면 유현준, 정창현 같은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자원들이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송교창도 달려주고 이정현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세컨 브레이크로 3점을 한 번씩 꽂아주는 역할, 예, 이런 식으로 가고, 세트 오펜스는 또 전창진 감독이 세팅한 정교한 오펜스로 가니까 거의 뭐 단점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뭐 리바운드 문제야 뭐 이제 4번 문제야 뭐 두 분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팀이 사실 3점슛 성공도 최하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에서 문제가 없이 계속 가는 거는 그냥 이거는 그런 어떤 역습의 힘이 아닌가, 예, 스피드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 뭐 KCC 요 정도로 하고 그럼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오리온입니다. 예, 어제 또 민주 기자가 보고 왔어요. 또 고향 가가지고 군산에서 고향 가서, 예, 그래서 놀린 거 아니에요. 예, 15승 12패 기록 중이고 2연패 중입니다. 오리온은 그냥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은 이거보다 잘해야 되는데 그거에 기대치 못 미치는 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로스터를 봤을 때 이거보단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오리온은 이골 이대성. 오리온 이골 이대성. 이대성이 잘하는 날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 근데 이대성이 자칫 잘못해서 어제처럼 꺾이는 순간 이 팀은 승리할 수 없는 팀. 잘 추격하다가도 마지막 그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팀. 저희가 방송하면서 오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때는 이대성 선수를 FA로 영입하기 전부터 메인 볼 핸들러가 없다. 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대성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대성 선수가 혼자 무언가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는 오리온이라는 팀을 막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아요. KT만 보세요. 허훈 선수가 수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까? 아니요. 근데 이대성 선수를 맨마킹하면서 아예 그냥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왜? 허훈 선수만 혼자 막은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계속 압박을 줘요. 해치의 리커버리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어제 KT가? 브라운 선수가 앞에서 이대성을 한번 위협하고 뒤로 빠져요 바로. 이대성 선수는 거기다가 엔트리 패스를 못 넣어줘. 이 상황에서 계속 오리온 공격이 막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제 가비지 게임이 났다가 중간에 그 한호빈 김강선 때문에 겨우 추격해서 역전까지 갈 뻔한 거예요. 저는 이대성 선수가 굉장히 능력이 좋고 KBL 최고의 가드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KBL을 원맨 팀이 되는 순간 그 팀은 강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L이 원맨 팀이 되면은 그 원맨에 대한 수비 그 전술 막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다른 팀들은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 명을 잡아먹는 수비 되게 잘하죠 KBL 그렇죠. 자체가. 그 뭐 르브론 제임스나 뭐 이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다 막힌단 말이에요. 조던 클락슨도 막은 게 우리나라야. 40점 안 줬잖아요. 그렇죠. 30점 정도 줬잖아. 잘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튼. 그렇죠. 하여튼 뭐 근데 진짜로 어제 보니까 이대성 선수에 대한 뭐 질책성 교체는 아니라고 했지만 어제 18분 정도 뛰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오리온 영입 그러니까 입단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20분 미만으로 출전한 게. 그렇죠. 웬만하면 30분 넘. 뭐 그냥 출전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던 선수니까. 원래는. 그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오리온이 이길 수 있었던 기회가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역전까지 했었어.
근데 그럼에도 이대성을 투입하지 않았던 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죠. 부상이거나 아니면 질책성 교체였거나. 너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거고 뭐 첫 번째는 부상. 근데 만약에 부상이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두 번째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한 거지. 오리온 쪽에선. 이대성에 대한 질책성 교체였다. 이건 답이 없어. 두 가지밖에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이거 강훈춘 감독이 그 이대성 관련해서 좀 뭐라 해야지? 이대성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지난주쯤인가? 지난주쯤에 경기 끝나고 막판에 이대성 뭐 투입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대성의 공격 비중 줄어든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은 지금 조금 약간 그 오리온이 강훈준 감독이 원하는 농구와 이대성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대성이 되게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스타일의 어떤 선수고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KT전 같은 경우는 이대성 단점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이대성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턴오버 엄청 쏟아내고 라이브볼 턴오버, 그냥 상대 역습으로 이어지는 말도 안 되는 턴오버 엄청 쏟아내고 그러면서 그냥 경기 완전 모멘텀을 상대에 넘어주는 식으로 많이 플레이를 하는데, 어쨌든 사실 이대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알고도 못 막는 되게 장신 가드이긴 해요. 공격적으로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그 다듬어 가지고 막 만들려고 해야 되나? 예,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오리온에 그러면은 이대성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도적으로 볼 핸들링을 주도적으로 안 하면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호비는 그냥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로스터가 보통 시즌 초반에는 한호빈, 이대성 같이 쓰다가 요새는 이대성이 혼자 나가는 경우가 원가드로 많잖아요. 맞아요. 헐령에 뭐 누구냐 이승연에 뭐 이렇게. 근데 그 상황에서 이대성이 볼을 안 가지고 있을 때 공격을 풀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대성이 자연스럽게 볼을 많이 소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팀 상황이에요. 헐령 안 돼요. 이승연 하이로 게임 할 수는 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위디 되겠어요? 누가 할 건데? 없다니까. 없는데 없으니까 이대성은 자연스럽게 비중이 늘어질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역할을 할 뿐인데, 왜냐면 이대성이 안 하면은 누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대성의 그런 공격 비중을 줄이고 이대성이 없이도 이기고 싶다? 그게 아니라 이대성을 그렇게 큰 돈을 좀 영입하고 에이스라면은 이대성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파생되는 그런 것들을 짜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에이스에게 이대성이 없이도 이기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이대성 입장에서도 사실 좀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해서 팀과 호흡이 맞춰서 나도 그동안 나의 모습을 이대성이 그런 말 많이 했죠. 나도 그동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오해도 많이 쌓였고 뭐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팀에 와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날 믿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나도 이 팀에 기여를 하고 싶다. 내가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누누이 말했던 선수인데 이제 와서 이대성 없이도 이기고 싶다고 말하면은 저는 사실 이대성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대성 길들이기인지 강을중 감독님의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대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그게 어제 막판에 손발이 굉장히 다 어지러워한 상황. 한호빈 뭐 흐름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막판에 턴오버 2개로 경기 사실상 패배 그냥 갖다 줬죠. KT한테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엔 필요하거든. 써야 돼. 쓸 수밖에 없고 해줘야 되는 선수가 이대성인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지 솔직히 전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대성 강훈준 감독이 만났을 때 되게 다들 조금 좀 되게 신기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뭐 영웅이 되길 원하는 자와 영웅이 필요 없는 자의 만남이다. 근데 강훈준 감독이 되게 재치 있는 멘트로 이걸 사실 보란 듯이 좀 다르게 분위기를 바꿨단 말이에요. 뭐 이제 갑옷 발언이라든지 뭐 너의 부담을 떨쳐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시즌 초반에 케미스트리도 되게 좋았고 서로가 서로를 되게 위하는 모습. 근데 이게 시즌 중반 이제 되니까 뭔가 기존에 그 두 사람을 생각했을 때 떠올렸던 어떤
맞지 않는 부분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성향에 맞지 않는 분이었고 사실 강할준 감독님은 예전부터 옛날 농구라는 스타일이었고, 그러니까 옛날 농구라는 게 포스트 중심의 농구.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강할준 트리플 포스트라는 걸 꺼내들면서 어쨌든 높이가 높아야 이점을 가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안 맞죠. 근데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위디는 그리고 위디는 바꿉니까? 위디 소리소문 없이 위디는 지금 어느덧 3라운드까지 아니 지금 상태로는 위디가 아니고 로슨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로슨 요즘 야투가 엉망이던데. 네, 그러니까 근데 위디는 20분짜리 선수예요. 45만 46만인가 44만 원 4만 달러 주고. 근데 그 돈 주고 바꿀 수 있는 선수를 지금 오리온에서 알아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메이튼 막 이런 선수들 다 들어오잖아. 네. 문제가 많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대성 선수에 대한 문제점 해결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투가드를 안 쓰지? 왜 이대성한테 모든 갑옷을 벗겨준다고 했는데 왜 갑옷을 입히는 거지? 라는 느낌이에요. 혼자 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맞지. 허일영 선수가 2번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승현 선수가 2번이 될 수 있나요? 뭐 없어요. 못해요. 지금 오리온에서 2번을 할 수 있는 건 포워드가 아니고 가드입니다. 가드가 많아요. 왜 장신화를 자꾸 가져가려고 노는지 모르겠어. 그게 좀 많이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면 해도 되는데 효과가 없잖아. 효과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장신 라인업으로? 나는 한 경기도 못 봤어. 그러면은 옆에 보조 가드를 두고 1.5 이대성은 전형적인 1번 플레이어가 아니고 1.5번에서 2번이었을 때 굉장히 강점을 드러내는 플레이어고 이제까지 농구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정통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옆에 보조 가드를 둬야 되잖아. 한호빈이 있었을 때 효과가 없으면 옆에 김무성도 있고 조한진도 있고 다 있어. 김강선도 있고 많아. 전성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여러 가지를 실험해봐야 되는데 자꾸 그 좋았을 때만 생각을 해가지고 30분 40분 쓰면 저는 그렇거든요. 다른 팀들 다 보시면 하나의 시스템으로만 계속 가는 팀이 없어요 지금.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원이 없는 KT나 KGC 같은 경우는 이재도 변준영, 지금 변준영 없으니까 이재도만 나오는데 그쪽도 문제가 많죠 지금. 이재도만 나오면서 결국에 원가드 시스템이 KBL은 안 맞는 농구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리온이 지금 농구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고 평균 득점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대성이 막히면 끝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이승현 선수가 20득점씩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까? 허일영 선수가 20득점씩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외국 선수들 득점이 엄청 나오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결국 이대성만 막으면 된다는 걸 알면서 왜 보조 가드를 안 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장신화해서 효과를 못 보는데 왜 자꾸 장신화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렇죠. 불현듯 든 생각이 강할준 감독님이 3라운드 초반인가 2라운드 후반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3라운드 중반까지는 내가 실험을 계속 할 것이다. 하지만 3라운드 막판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3라운드 막판부터 장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팀의 방향성은 올 시즌 장신화가 픽스가 됐나? 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강할준 감독님의 그런 발언이 생각나면서. 근데 진짜 솔직히 저는 이 시기에 이종현이 아니고 최진수였다. 만약에 오리온에 있는 선수가 그리고 오리온이 그 컵대회 때 잘 됐던 그런 핸들러 중심의 가드 중심의 농구를 그냥 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했을 것 같아. 재밌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종현 데려온 것까지 오케이. 그래 오케이. 뭐 이제 골밑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모아놓고 엉뚱한 농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그 투핸들러 농구 이제 이대성 한호빈 세우는 거 저도 완전 적극 동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KGC도 보면은 변준영 없을 때 이제도 원가드 세우고 포워드만 쫙 이제 그런 어떤 패턴 플레이 시켜서 하죠. 그리고 이제 변준영 있어도 원가드 돌릴 때 그런 식으로 농구를 하는데 굉장히 깝깝해요. 네. 그래서 KGC랑 오리온 둘이 만나잖아요. 엄청 재미없어요 경기. 원가드 돌렸을 때 SK 농구 보시면 그것만큼 답답한 농구가 없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KBL은 여기 성질 자체가 원가드 농구가 안 되는 그 리그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또 그런 어떤 이제 포워드, 3포워드 뭐 이제 이렇게 장신 라인업 돌렸을 때 기습적인 지역 방어에도 사실 대처가 되게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선택지도 좁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강우준 감독이 최근에 또 농구 그 보면은 포스트에 볼 투입하고 그 다음을 보는 식이었던 농구인데 포스트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오리온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다 큰데 발도 느리고 이래가지고 박혀 있는 선수가 많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있고. 말이 뭐 트라이앵글이지 그냥 그냥 골 밑에서 1대1하는 농구거든요. 완전 시너지 효과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예. 저는 솔직히 오리온 농구 되게 많이 깝깝하긴 해요. 볼 때마다.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잡아줄 선수가 아예 없다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하이로우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 그렇다고. 그 자유투라인 부분에서 빅맨이 나와서 볼을 달라고 한 적이 난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오리온. 거기는 항상 비어 있어. 맞아. 근데 그 공간을 활용해야 어쨌든 빅맨이 많고 높이로 활용하면 그 공간을 오히려 활용을 해야 로우포스트에서의 그걸 살리는데 그 공간 텅 비어 있고 다 하이포스트에서 다 로우포스트에서 다 이렇게 손만 들고 있어. 공 달라고. 그 옛날 LG 농구잖아요. 알렉산더 있을 때. 근데 그 손을 들고 있는 게 누구야? 그대로 하고 있잖아. 뭐 혹은 이승현. 결국에 오리온이 지금 15승 12패인데 이게 지금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최근의 성적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 벌어놓은 거잖아. 떨어져 있어. 경기력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팀이 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것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예요. 지금 이 경기력으로 어떻게 3위지? 13위가 아니고 3위라는 게 너무 웃겨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른 팀들이 그냥 치고 받고 하면서 서로 물고 물리니까 지금 그 혜택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초반에 혜택 초반에 벌어놓은 거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리온은 사실 1위 멤버로 2순위. 그러니까 KGC도 지금 엉망인데 사실은 이거 3위면 안 돼요 사실은. 솔직히 이 멤버 2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오리온은 KCC를 따라가 줘야 되는 팀인데 깝깝해요. 깝깝.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KCC 말고는 저 뭔가 팍 치고 나가는 팀이 없는 그런 느낌. 오리온도 지금 그런 팀이고. 자, 그러면 다음 팀 전자랜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리온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전자랜드가 지금 공동 5위입니다. 예, 지금 14승 13패 기록 중입니다. 예, 전자랜드 이 팀도 늠농구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저득점에. 예, 이제 저희 루키의 원성현 기자가 전자랜드 경기를 취재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늪에 빠졌군. 예, 늪에 빠지고 온 느낌. 예, 저득점 농구를 하는데 뭐 사실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근에 좀 득점도 좀 빈곤하고 그냥 수비도 좀 그냥 수비 중심의 그냥 그런 농구. 아니, 예. 누가 득점을 해줄 건데요? 누가 득점할 사람도 없고. 제가 시즌 전에 얘기했던 3일체가 그대로 터진 거예요. 아니 뭐 그 다음에는 또 플레이오프 간다고 뭐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지금 부상 선수가 너무 많고. 그죠. 박찬희 아프고 오늘 뭐 이대현 다 아프잖아요. 그쵸. 오늘 3명 다 결장을 한다 하는데 그래서 결국 대체 들어간 게 양준우, 박찬호입니다. 이 선수들이 한 경기 10득점씩 못 해줄 선수들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럼요. 이번 시즌은 그래요. 그러니까 김낙현 선수 정도 차바이 선수한테 10득점 이상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잘 터질 땐 모르겠는데. 맞아요. 뭐 김낙현 선수 정도밖에 없으니 전현우 선수 정도? 두 선수? 저득점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외국 선수도 문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 전자랜드 농구가 익혔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가용 인원이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용 인원이 적은데 그 선수들이 오리온처럼 S급은 아니란 말이야. 또 보면. 그렇죠. 이제 끈끈한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은 아니란 말이지. 아직까지 원석에 가깝단 말이지. 대부분이. 그렇죠. 아니면 원석인데 보석이 돼야 되는데 아직 덜 깎인 거지. 한 33 막 이런데 덜 깎인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전자랜드 한계가 드러나는 농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적은 오히려 호성적이다. 지금 전자랜드 상황에서는 오히려 좋다. 14승 13패. 그쵸. 전자랜드가 진짜 한번 연패 탄 이후에 뭐 잠깐 뭐 살아나나 했다면 그냥 뭐 계속 지곡이고 반복 정도고. 지금은 뭐 심스가 뭐 잠깐 살아나나 했지만 그냥 또 그렇거든요. 지금 최근에 유동 감독 인터뷰 보니까 또 심스에 대한 외국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을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또 득점력에 대한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자랜드는 공격에서 뭔가 중심이 돼. 지금 김낙현은 또 페이스 떨어졌고. 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혼자 다 해야 되는. 맞아요. 수비도 많이 빡세게 하는 선수니까. 전자랜드는 어떤 선수 탓을 하거나 감독 탓을 하거나 이러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어차피 조그마한 자원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짜내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말린 오징어 집 짜는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전자랜드를 오징어에 비유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전자랜드가 마른 오징어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마른 오징어한테 아무리 짜봐도 즙 나옵니까? 아니, 보통 마른 걸레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정효곤 선수가 이제 곧 돌아오잖아요. 다음 그렇죠. 주쯤이면 이제 다음 주인가요? 한 13일쯤부터 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10일 좀 넘어가면은 11일인가가 저녁 날인 거. 12일, 13일 뭐 있든. 지금은 미복귀 저녁에서 지금은 아마 훈련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효곤 선수가 돌아오면 그래도 순총은 좀 트이지 않을까. 근데 그쵸. 뭐 그렇다고 해서 큰 그런 걸 기대하기 힘들고 갑자기 막 선두권 올라간다 이건 아니고. 좀 힘이 생기는 거죠. 정효근은 뭐 중위권 포스트업도 되고 이러니까 옵션을 쓸 수 있으니까 이대현 체력 세이브도 될 거고 예, 포워드진 운영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자랜드는 좀 더 좋아지려면 박찬희가 돌아와서 시간을 다시 좀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양준우나 홍경기나 이런 선수들이 또 좀 득점을 좀 해줘야 돼요, 솔직히. 그래야 김낙현도 어느 정도 아껴가면서 갈 수 있지. 양준우 선수한테 득점을 바랍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좋은데 이게 안 될 거란 말이죠, 문제는. 예. 제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래서 예. 신인 드래프트 때 윤원상 선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양준우 선수는 예.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윤원상 선수는 양준우에 비해 뭐 다른 건 부족할 수 있어도 득점력 하나만큼은 이번 신인들 중에 최고예요. LG에서 나름 그거 잘 보여주고 있죠. 예. 윤원 선수가 만약에 있었다면 예. 분명히 달랐다니까. 예. 양준우 선수는 5년을 봐야 되는 선수인데 윤원상 선수는 프로에서 득점 하나만으로는 이번 시즌부터 계속 뛸 수 있어요. LG 보세요. 지금 가드진 다 전멸했는데 윤원상 선수만 잘하고 있잖아요. LG 가드 중에서 누가 잘합니까? LG 가드 중에 킹실에 김실애 선수가 여기까지. 예, 아무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자랜드 좀 한계가 조금 보이는. 하지만 정효군이 오면은 달라진다기보단 그래도 든든하다. 훨씬 낫다. 근데 지금 성적이 맥시멈일 것 같다. 그러니까 중위권 경쟁 정도? 4, 5, 6 싸움. 그러니까 뭐 승패 마진이 뭐 1 혹은 2 혹은 0 그럴 것 같다. 근데 또 시즌 전에 평가 생각하면 또 잘하고 있는 거긴 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분투하고 있는 거긴 해요. 진짜. 지금 12팀 봐요. 전 이 팀이 상위권 도전할 거라고 생각 절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 중위권 싸움. 연봉 대비. 네, 이것만으로도 이 팀은 원래 연봉으로 따지면 여기 10위에 있어야 돼요. 몸값 맞아요. 대비 지금 효율은 이미 뽑아내고 있다고 하고 봐야죠. 대단한 거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팀으로 또 다른 공동 5위인데 순위표상 7위 위치에 있는 KBL 홈페이지에 있는 자 현대모비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지금 14승 13패 5할 턱걸인데 자, 뭐 저희가 군산 경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얘기도 좀 했지만 근데 저는 조금 최근의 상황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 시즌 초중반에 엄청 흔들릴 때 비해서 미래가 없는 팀이죠. 미래가 없는 팀? 현재가 있는 팀 대신에 미래는 없는 팀. 윈나우. 이 팀은 우승 못하면 실패한 시즌이 됐어요. 멤버 구성상. 왜냐면 미래가 없거든. 왜 미래 미래가 누가 없어? 있습니까? 서명진이 있잖아요. 아니 요즘 경기력 되게 좋아요. 리빌딩을 하는 팀이 예. 5명의 유망한 선수에 1명의 베테랑이 있으면 그런 팀을 리빌딩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 팀은 5명의 베테랑에 1명의 유명한 선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약간 야구로 보면 예전에 현대 유니콘스 마지막 같은 느낌인 거지. 너 민중 기자가 팬이었거든요. 굉장히. 예. 근데 저는 조금은 그거보다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게 솔직히 이현민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노장이니까 맞고 함준도 노장이죠. 그래서 좀 기복이 있죠. 왔다 갔다 하는데 최진수는 노장인데요? 기승호도 노장. 기승호도 노장이죠. 근데 최진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KBL이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솔직히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80년대 초중반생들도 아직도 활약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김동욱이랑 김영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 많은 선수도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리그란 말이에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전 최진수도 앞으로 한 5년은 거뜬할 것 같다.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사실 뭐 앞으로 뭐 이적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뭐 기승호나 이현민 같은 자원들을 대체를 하면 되니까. 다만 이번에 FA 시장에서 데려온 선수들이 그 선수들일 뿐이지.
예, 일단 전준범 있죠 그대로. 그리고 김국찬이 시즌 아웃 됐을 뿐이고 서명진은 경기로 기복을 줄여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또 노장 팀이라고 또 노장 팀은 맞죠? 노장이죠. 아니 나이대가 높긴 하죠. 약간 옛날 AC 밀란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 말디니 뭐 네. 피를로 있을 때. 아,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노인정 당장 시절? 우승 못하면 안 그 되는 팀. 망하기 직전에 노인정 AC 시절. 밀란. 예. 그러니까 아, 그 또 생각나네. 선수들의 피를로. 명성이나 그 가치나 이런 거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음. 나이가 많고 노장이라는 게 흠이었는데 지금 음. 현대모비스가 딱 그런 꼴이에요. 아 근데 저는 뭐 아니 제가 이게 현대모비스에 너무 좀 긍정적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명진 같은 선수들, 김국찬 같은 선수들이 커야 되는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팀이 그 이제 리빌딩을 갈 때 그냥 젊은 선수로 채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줄 아는 선수들, 베테랑들 옆에서 보면서 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현민이나 기승호 같은 선수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기승호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되게 좋아요. 지금 사실 양동근하고 현대모비스 리더십 구조가 되게 흔들릴 뻔하다가 기승호가 오면서 기승호가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기승호 그 리더십이 되게 좋은 편인데 오히려 그러면서 분위기가 잡히면서 이 정도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리빌딩을 한다. 그러면 20대 초중반으로 로스터를 다 치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현대모비스 베테랑이 좀 많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다 FA로 데려온 선수들이고 예 저는 아직 그거를 뭐 이번 시즌 우승 못하면은 망한다. 이거는 좀 아니다. 예. 예. 나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너 진짜 현대모비스 팬 아니 같네. 근데 뭐 형의 예.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예. 나는 그걸 리빌딩이라고 보지 않아 절대. 그건 리빌딩이라는 그 왜냐면 뜻의 의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리빌딩이라는 단어를 구단 내부에서 꺼내지 않았으면 나는 이 팀이 당장 윈나우라고 보지도 않아. 이 팀이. 그렇죠. 예. 그냥 세대 소소하게 교체하는 준 양동근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의 이후 상황을 어떻게든 잘 메꿔가면서 새로운 팀이 되기 위해 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FA 영입하고 그리고 지금 신인 선수들 부상당하면서 그러니까 신인들이래 그냥 약간 유망주들 부상당하면서 못 쓰고 있고 전준범 선수도 미래는 아니에요. 현재지. 그렇죠. 사실은. FA 되니까 또 내년에. 김국찬, 네. 서명진 정도 2명. 음. 근데 김국찬 선수는 지금 아쉽게 아까 안타깝게도 14인대 됐고 서명진 선수 그래도 잘해주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서명진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리빌딩에 대한 자원이 단 한 명도 없는 팀에서 어떻게 리빌딩이라는 얘기를 꺼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나는 윈나우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우승 도전. 그러니까 지금 이 리그에서 리빌딩을 바라보고 유망주를 육성하고 키우고 그 선수들에게 경험치를 먹이는 팀이 단 한 팀도 없다고 보거든요. KBL에서. 진정한 리빌딩은 그 군 문제가 있고 그 드래프트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리빌딩은 예전에 2011년도 KGC 같은 팀 아예 싹 다 갈아엎은. 드래프트 1순위 그 운으로 다 모아가지고 싹 다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리빌딩은 그러니까 KGC는 되게 예외 케이스고 엄청난 예외 케이스. 서동철 감독 오기 전에 KT 보세요. 그렇게 모아놓고 맨날 밑에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위닝 스피릿 완전 잃어버린 그 위닝 스피릿 찾으려고 몇 년을 고생했어요. KT가. 그러니까 젊은 애들로 채운다고 대학 무대에서 날아다녔던 젊은 애들을 채운다고 이게 답이 아니에요. KT는 예. 위에서 놀다가 아래로 떨어졌지 아래에서 놀다가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서동철 감독 부임 이후에. 그래서 완전 마냥 꼴찌였잖아요. 한 2, 3년은. 그거는 조동영 감독이 있을 때. 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로스터 구성을 보면은 그렇게 허운 양호서 다 뽑고 막 이재도도 있고 뭐 막 그 전에 박지훈도 있었고 막 그렇게 계속 젊은 선수 수급했는데 계속 밑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감독 바뀌고 농구 스타일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시간이 꽤 걸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김영환 지금도 사실은 김영환의 공헌도가 상당히 있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뭐 에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축이 돼줄 수 있는 베테랑 정도는 있어야 된다. 물론 현대모비스 좀 많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인 리빌딩은 KBL에서는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을 네.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그러니까 리빌딩의 단어에 대해서 살짝 리빌딩 단어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왜 리빌딩이 안 어울리는 팀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왜냐면 어쨌든 그러면 코어는 그러니까 젊은 코어는 서명진, 김국찬 선수는 뭐 아쉽게 부상을 당했지만 그렇다면 그러면 팀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에이스 코어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최진수, 장재석이라는 소리잖아요. 맞지. 최진수, 장재석을 가. 최진수지, 정확하게. 그다음에 어쨌든 장재석 선수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함준 선수 이후를 데뷔하는 선수니까. 근데 최근에 뭐 어찌 됐든 뭐 현대모비스의 전술을 완벽히 습득을 하지 못했던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경기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건 또 함지훈, 이현민 이렇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출전 시간도 상관없고 그 뛰었을 때 이 선수들이 뛰었을 때 비중 자체가 너무 적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서명진, 뭐 최진수가 풀어가는 농구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형도 알잖아요. 냉정하게. 아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현민에 대하는 드래프트에서 아니 대학 그러니까, 4, 5순위 정도 순위의 대학가들 뽑으면 이현민보다 낫나요? 아니 대안을 나는 말하는 게 그걸 말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아마농구 풀에서 아니, 베테랑 말고 신인 데려오는 게 무조건 답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젊은 실제로 이작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젊은 코어인 서명진이 있는데 서명진에게 뭐 그러니까 비중을 더 줄 수 있는데 그 비중을 이현민이 더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팀을 어쨌든 그 미래를 잡고 팀을 완성하는 과정이면은 서명진이 어쨌든 미래잖아요. 지금 잘하고 그러면 서명진을 더 푸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최근에는 푸시를 하죠. 근데 한 이전까지는 이현민, 함지훈이 어쨌든 승부처나 이런 데서 풀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진수, 장재석, 서명진을 밀고 갈 거면 그쪽에 푸시를 더 확실히 해서 그쪽으로도 이기는 방법을 만드는 게 리빌딩의 저는 완성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현민, 함지훈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 했던 선수들의 그런 하던 가락으로 하는 농구들이 종종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리빌딩에 지금은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형은 약간 너무 급진주의자고 이 형은 너무 약간 너무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점진적인 리빌딩이라는 그 의미로 봤을 때 점진적인 리빌딩이라는 의미로 봤었을 때도 현대모비스는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단 1도. 진짜로.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비율이 안 맞는다고 봐. 외국 선수를 제외하고 4자리인데 이 3명이 다 베테랑이고 한 명만 이제 키우는 선수예요. 김국찬 선수가 있었으면 달랐겠지만 비율이 안 맞아. 깨져 있어. 이런 팀은 많아. 이런 팀들이 리빌딩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다 리빌딩이겠어? 그건 아니란 말이야. 모르겠다. 나 확실히 알아야 돼. 나 확실히 생각을 한다 그래. 리빌딩이라고 얘기를 할 거면 승부처 상황에서 베테랑들이 뭔가 풀어나가는 거를 신인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보는 게 리빌딩인가요? 그렇지 않아. 베테랑들이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고 몇몇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조립을 해주고 마무리나 아니면 그걸 전개하는 거를 승부처에서 신인 선수들이나 유망한 선수들이 해야 나는 리빌딩이라고 봐. 벤치에 앉아가지고 백날 본다고 해서 단 1도 도움이 되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그래서 직접 해야 된다니까. 백날 뭐 벤치 앉아가지고 배우는 게 있겠어? 벤치 앉아서 배우는 거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라. 몸으로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맞아, 그건 맞아.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오로지.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정확하게는 리빌딩은 아니고 그건 절대 맞아요. 아니야. 네, 리빌딩이라기보다는 리툴링이고 뭐 그게 뭐 굳이 답이 아닐 수 있나? 근데 그게 틀렸다, 그 농구가 틀렸다, 맞다, 아니, 잘못됐다, 아니면 맞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리툴링이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어서 리빌딩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급진주의자와 극보수주의자. 극보수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서명진이 아무튼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초반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경기를 그르쳤던 것과 지금 시점의 경기를 비교하면 되게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그르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실수를 해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서명진을 더 푸시해줘야 된다고 봐요. 양동근급으로 그냥. 그러고 키우자. 꼴찌하고? 그러고 꼴찌하고? 그게 의미가 무슨 있습니까? 리빌딩하는 팀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베테랑이 활약을 해가지고 이기는 1승의 의미는 필요 없어요. 근데 신인급이 이렇게 스포츠에서 해가지고 실패를 해서 지는 1패의 의미가 베테랑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이기는 1승의 의미보다 더 크다고 봐요. 이게 1승 1패로만 놓고 보면은 민종 기자 말이 맞을 수 있는데 한 시즌에서 그런 식으로 패배를 누적해서 패배를 극단적으로 누적해서 좋을 게 있을까? 지금처럼 로터리 지금 확률도 그렇게 완전 고르게 바뀌어 있는데 저는 얻을 게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6강권은 가주면서 그렇게 가야지. 이게 뭐 지금 꼴찌한다고 지금 1순위였나요?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확률은 좀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농구 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드래프트 1순위 얻는다고 해서 지금 최근 드래프트 보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는 괜찮지 않나? 이번 드래프트야 뭐 결과적으로 지금 오지현이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예. 지금 뭐 불과 작년 보세요. 지금 박정현, 김경원 제가 그 선수들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 할 말이 없긴 하죠. 예. 그때 드래프트 생각해 보면은 리빌딩, 리툴링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그렇죠. 해. 예. 그래서 오히려 현재 수준의 어떤
한국 농구의 풀 안에서는 오히려 뭐 이제 유망주 수급은 해야죠. 이건 진짜 맞는 거고, 그건 진짜 맞는 거고. 다만 유망주 수급을 하되 FA 시장에서 적절하게 KBL 어떤 리그라는 특성에 적응이 되어 있는 베테랑들을 영입하면서, 물론 현대모비스는 좀 나이가 많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야 돼. 아무튼 나이 많다는 거 뭐. 거기에 맥클린까지. 맥클린 외국 선수. 맥클린 어때요? 맥클린 근데 딱 근데 확실히 든든하긴 하던데. 그냥 딱 내가 봤을 때 맥클린 딱 들어오면은 느낌이 예전 현대모비스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맥클린은 반가운데. 그래요? 왜냐면 걔가 들어온다는 건 자체는 어쨌든 골밑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현대모비스 에이스는 최진수예요. 최진수 핸들링과 최진수의 수비로 거의 가는 팀이라서. 선수가 공격에서는 영향이 없어. 수비 시키려고 데려온 거라. 근데 수비가 좋더라고요, 초반에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몸이 좀 안 올라왔는지 아니면 라거나를 상대로 하는 그 상상이 좀 안 맞는 건지 라거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 끝났어. 원래 오리온 시절에 근데 라거나 상대로 잘했는데. 그러니까 괜찮았어. 그때 생각하면 다 잘하긴 했는데 지난 시즌 생각하면 다 못했으니까. LG에서 많이 좀 그렇죠. 아무튼 뭐 좀 현대모비스하다 갑자기 저희가 찜주의자와 굉장히 논쟁을 벌였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진짜 나 완전 현대모비스 엄청 옹호하는 것처럼. 아니야 형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서로 그게 다른 것 같아. 내가 바라보는 리빌딩의 관점은 절대 안 맞거든. 알겠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리빌딩 같지는 않아서 그거 맞아요. 리빌딩 할 거. 다만 이 양동근이 빠져나간 자리를 리빌딩 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모비스의 비시즌 가장 큰 전력 누수는 양동근 은퇴니까 그 자리는 어쨌든 서명진이 있고, 서명진이 20분 이상은 띄워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은 괜찮지 않나. 다만 물론 뭐 함지훈 의존도가 한 번씩 높게 나오는 건 좀 문제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9위 남았지 않나요? 9위 LG. 자, 민중 기자가 사랑하는 윤원상이 있는 팀입니다. 10승 17패 기록 중입니다. 자, LG가 지금 큰 이슈가 있잖아요. 테리코 화이트가 왔어요. SK 원래는 SK가 조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들어왔다가 SK가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서 LG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줍게 된, 합의하에 줍게 된, SK랑 얘기를 좀 하고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좀 안 좋았죠. SK가 사실 그 테리코 화이트를 영입하기 위해선 빅포워드들이 좀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최준용 선수 십자인대 부상에, 안영준 선수 또 부상에, 안하골절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테리코 화이트가 SK 온다고 해서 닉 미네라스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단 하나도 없고 기대되는 것도 단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빅포워드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미네라스가 요새는 살 길을 찾아가지고 미네라스가 낫다고 봐요. 저는 지금 SK 상황에서는 진짜. 뭐 테리코 화이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 2인 보유 1인 출전제에서의 테리코 화이트의 매력은 굉장히 떨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가드니까 어떻게 보면. SK라는 그 빅포워드들이 많은 팀에 있었을 때 그 굉장히 매력이 극대화되는 상황인 선수인데, 그래서 LG에 간 거는 사실 LG는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대책이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 음성 확인서 그거 제출해야 외국인들 입국할 수 있는데 그게 7일부터인가 이제 그게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선수를, 외국 선수를 알아보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사는 분들한테 물어보니 미국 내에서 이거를 받으려면 거의 최대 2주까지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잘 안 돼 있어서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대체 선수를 굉장히 알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LG는 사실 접촉을 안 하려고 하다가 SK가 이미 접촉한 걸 알고 있으니까, 교감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워낙 그 라렌이 6주가 나왔죠. 사실 8주까지 바라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좀 제도적으로 달라지니까 상황이. 카드를 이제 한 장이라도 더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화이트를 대체를 한 것 같고, 사실 화이트의 몸값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닉 미네라스 정도, 25만 달러 정도. 그래서 조성원 감독님이 시즌 전에 리온 윌리엄스를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번만 깨면 라렌과 화이트를 6주 뒤에 그 조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니까. 프로 세계 약속이란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저번 방송 때 이 형이 그 시나리오를 짠 게 있는데 사실 트레이드는 안 일어나고 그냥 LG에서 그냥 결단만 남은 상황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렌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리온 윌리엄스의 완전 대체로 또 그러니까 이제 라렌을 영입하면서 라렌 화이트 체제로 가는 거죠. 라렌 미네라스였는데 LG. 근데 LG라는 팀이요, 화이트가 있었을 때도 꽤 괜찮은 매력적인 팀인 게,
빅포워드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빅맨이 은근히 많잖아요. 네. 그 팀이. 예. 그거를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아쉬운 거지. 만약에 화이트가 들어왔을 때 잘 이용만 한다면 굉장히 세련된 농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박정현, 주지훈, 김동량 뭐 이렇게 서민수. 있고 서민수, 정희재 이렇게 포워드들도 있으니까 큰 자원은 많은데 다만 이제 이들 중에서 뭔가 매력 있게 팍 치고 나온 선수가 뭐 사실 이번 시즌은 서민수 정도 좀 반짝반짝 한 번씩 하는 거 외에는 서민수도 꾸준하진 않고 네. 예. 조성훈 감독님이 3가드, 2가드를 좀 버리면 화이트가 왔을 때는 사실 1가드 써도 되거든요. 다른 팀들 화이트 한 명으로 빅맨 쓰면서 1가드 쓰니까 망하는 거지. 원래 단신 외국 선수일 때는 원가드가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LG 괜찮을 것 같아요. 쉽게 버리진 않을 것 같아. 제가 어제 안양 경기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조성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3가드를 최근에 쓰시는데 사실 3가드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가드들이 미스매치 상황에서 그거를 뚫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만 3가드가 빛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연습 때는 곧잘 했는데 이게 실전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연습을 하고 있으니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 3가드까지 쓰는 거는 어쨌든 조금 신장에서 그 열세지만 그런 좀 스페이싱이나 스피드나 이런 거에서 이점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쓰시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상대가 우리의 그 3가드의 라인업을 맞춰서 나오면 우리는 오히려 땡큐다. 거기서 우리가 성공을 한 거다. 약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난 이제는 헷갈려. 원래 시즌 전에는 되게 그러니까 약간 그때 형이 그랬죠. 전쟁터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이상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짠가도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긍정적이셔서. 왜냐면 어제 경기가 70대 60 몇이었나? 72대 69인가 뭐 그랬던 어제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현장에 있었을 때. 진짜 최악의 경기였어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그리고 또 LG의 그 공격농구랑 안 맞잖아요. 60몇 점 넣었는데. 근데 나름 뭐 수비에 대해서 만족을 한 경기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치시는 거였어. 이게 일부러 그 선수들 기살려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만족한 건지 나 이제 점점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 근데 수비는 좋긴 해요, 최근에. 진짜. 좋긴 해. 그러니까 모비스전에서 완전 말아먹었는데 그 다음 두 경기는 로테이션이 엄청 잘 돼요. 그게 최근에 KBL에서 유행하는 수비법들이 있는데, 왜냐면 KBL이 최근 2대2가 많아지면서 팀들이 좀 이제 서로 비슷한 수비법을 많이 쓰는데 2대2 할 때 갭을, 그러니까 그 생기는 공간을 다른 쪽에서 미리 위크 사이드에서 와서 채우고 다른 선수들이 반대로 로테이션 돌고 2대2 막는 선수 뭐 이런 식의 수비법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LG가 지난주에 그거 하다가 엉망이었어요. 그 로테이션 완전 망가지면서 점수 엄청 얻어맞다가 이번 주 두 경기 그 삼성전하고 KGC전에서 좀 괜찮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걱정되는 게 화이트 오면은 화이트도 이거 적응시켜야 되는데 이거 수비 무너지지 않을까? 외국 선수 가뜩이나 외국 선수들이 그렇게 빨빨거리면서 뛰어다닐까? 공격으로 때려박는 모습은 언제 나올지는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그게 메인이잖아요. 그게 원래 이 색깔이었는데. 아니 KCC의 3가드랑 LG 3가드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달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LG 3가드는 뭐 김시래, 이원대 뭐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윤원상까지 뭐 잠깐 세웠었지만 이렇게 가는 거고, KCC는 190짜리들 190짜리들을 세우는 거죠. 유현준이 제일 작아요. 유현준에는 다 190짜리들을 세우는 거라서 스피드와 피지컬이 좋고 리바운드 가담까지 되는 가드들을 3가드로 세우는 거고, LG는 그냥 작고 빠른 애들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이원대가 올 시즌 되게 잘해주고 있지만 미스매치를 뭐 혼자서 아이솔레이션으로 다 뚫어버리는 가드들도 아니고, 수비에서 그렇게 막강하지도 않고 리바운드 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3가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때? 이겨야 되는데. 약간 각 가드들이 어빙처럼 그렇게 상대 약간 장신 포워드들을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걸 꿈꾸는 거 아닐까요? 어빙까지도 바라지도 않고요. 그 필리핀에서 그냥 동네에서 가드하는 친구들처럼만 해줘도 괜찮아요. 그런 LG 가드들은 지금 필리핀 동네 가드들을 무시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프로인데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가드가 더 센 국기잖아, 국기. 그건 알죠. 농구가 국기잖아. 동네 가드랑 필리핀 동네 농구 가드랑은 그 동네 프로팀 가드. 프로팀 가드. 농담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LG는요. 전부터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팀이에요. 선수들이 그걸 할 수 없는 농구를 감독님은 바라고 있고 감독님이 바라는 농구는 선수들이 못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공격 농구를 하겠다, 100점 농구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시즌 10개 팀 중에서 가장 득점 못하는 팀, 공격 못하는 팀. 저득점 수비 농구죠. 뭐 지금 가장 공격 전술이 안 보이는 팀, 무의미한 팀. 수비가 잘 되면 또 근데 이기는 수비가 팀. 또 괜찮아. 수비가 또 괜찮아. 이상하게 수비 안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수비가 또 괜찮아. 거짓말쟁이 팀, 피노키오 같은 팀이에요. LG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즌 전에 말했던 철학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전에 말했던 그 LG 농구의 철학, 하프라인 빨리 넘어가고 스피드하게 농구하고 템포 빨리 간다, 뭐 몇 초 안에 공격한다. 이거 지금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쓰리가드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프라인 빨리 넘어오는 거 그것 때문에 쓴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쓰리가드 쓰면서 이 발이 빠른 선수들이 압박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수비가 잘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공격 때문에 투입했다고 그랬는데 하프라인에 빨리 넘어와서 미스매치 아웃넘버 상황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려면 리바운드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쓰리가드를 쓰니까 리바운드를 맨날 져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고치려고 갔는데 냉장고 문이 없는 격인 거야. 냉장고 문을 안 들고 간 거야. 냉장고 문이 고장 나가지고 고치러 갔는데 냉장고 새로운 문을 안 들고 간 거지.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 댓글에 그 달려거붕이님이 그랬더라고요. 지난 시즌 제가 현주엽 감독님 엄청 신랄하게 깠는데 올해 조성원 감독님 평가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셨거든요. LG 6강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사실 LG 4강이었어요. 삼성이 6강이고. 근데 그러니까 조성원 감독님을 평가는 그러니까 제가 조성원 감독님을 그 이런 스탯에 비해서 비판을 안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라주 거 이런 거 안 해서 라렌 주고 꺼져 이런 거 안 해서 어쨌든 국내 선수들끼리 뭐라 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그건 나는 그러니까 패야든 이기든 그건 나랑은 큰 상관없는데. 아니 왜냐면은 이전에 솔직히 말해서 지난 3년 동안 LG 농구 그거 주고 하프에 넘으면은 그레이 줘, 메이스 줘, 끝. 심각했죠. 라렌 줘, 끝. 해리스 줘, 끝. 뭐가 있냐고. 남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던 거지. 국내 선수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사실. 근데 그것도 지금 1인 출전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그때는 2인 출전이 됐잖아. 아니요. 작년에는 라렌 1인 출전이었는데 라렌만 무조건 라렌이었잖아. 라렌고였잖아. 예. 근데 이번 시즌도 LG 저는 솔직히 지금 좀 덜한데 초반에 세트 오펜스 보면서 예전이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좀 종종 있었어요. 진짜 리온 윌리엄스 라렌 그냥 포스트업 그냥 그거밖에 안 하는 거 보면서 물 빼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하긴 하거든요. 좀 많이 줄었어요. 진짜 안 하긴 해. 많이 줄긴. 그래서 더 무모해 좀 약간. 재밌는 팀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팀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팀이에요. 근데 LG는 저는 그 조성원 감독이 만약에 바라는 농구가 따로 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약간 뭐랄까요. 자구책으로 그런 식으로 농구를 하고 있는 거라면 선수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은 결국에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LG 최승욱 진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포워드로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뛰게 하더라고. 어제 40분 뛰었어. 어제? 40분 풀타임에 17점 넣었어 어제. 그러니까 최승욱을 좀 더 써야 된다니까요. 스피드 되고 수비 되고 사이즈 되는 그런 친구들 190짜리 190 안팎의 사이즈 되는 가드들을 써야지. 지금 KBL 리그 자체가 되게 장신화예요 거의. 솔직히 가드들도 180 중후반대 많고 SK가 뭐 빠른 농구하고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SK도 김선영이 장신이잖아요. 185 이상의 장신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드와 사이즈가 되는 가드들이 리그 곳곳에 있는데 180짜리 3명 세우는 게 무슨 스피드 농구예요. 180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개 중에는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스피드 농구를 하기 위해서 3가드를 쓴다면 그 중에 한 2명은 185 이상의 어떤 사이즈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같은 가드끼리도 나 키 안 작아라고 말할 수 있는 가드들을 좀 더 써야지 180 안팎의 가드들을 3명 세우는 거는 물론 급으로. 예, 정말 극단적이고 효과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솔직히 답답해요. 예, 아무튼 재밌는 그렇습니다. 팀입니다. 근데 뭐 테리코 화이트 왔으니까 또 뭐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예, 민준 기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는 모습이 카메라 다 잡히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5개 팀 이야기를 했고요. 뭐 잠깐 쉬고 갈까요? 아니면 바로 넘어갈까요? 바로 가시죠. 바로 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또 2위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와 어제 맞붙어서 정말 재미없는 경기를 연출해낸 KGC입니다. 15승 11패 기록 중이고요. 이 팀은 진짜 오락가락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양희종 선수가 4주 아웃 또 이제 진단이 나왔죠, 발목. 예. 어제 현장에 있었을 때 이제 크게 넘어지면서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발을 밟고 넘어졌죠. 리오니움스의 발을 밟고 넘어지면서 사실 그 발이 고질적으로 조금 부상을 안고 있던 발이기 때문에 김승인 감독도 그렇고 뭐 KGC 프런트들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어저께 바로 이제 휴일이었기 때문에 MRI를 못 찍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듣고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고 해요. 근데 다만 그거죠. 원래 아팠던 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지지 않을까 했는데 4주가 나왔다는 건 저는 뭐 이 선수 나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한 5주 6주는 돼야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김승희 감독님이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상자들이 그러니까 우르르 나오지는 않는데 한 명씩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반에 양희종 선수가 빠졌다가 돌아오려 하니까 문성호 선수 갑자기 어깨 그러다가 변준현 선수 고열 그다음에 또 다시 양희종 선수 딱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님도 어저께 하는 말이 완전체로 나갔을 때는 우리가 사실 그 6연승도 달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완전체 했을 때는 사실 어떤 싱글 포스트, 더블 포스트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다 가능한데 지금 그러니까 조각들이 한 명씩 빠지면서 그게 이제 살아나기가 힘들다는 거니까 그래서 한 가지로만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어제도 그 또 경기 막판에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이기고 있다가 경기 막판에 이재도 선수 파울아웃인가 당해서 나가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그냥 망가졌거든요. 변준현 선수 또 그날이 그 고열 때문에 입원했다가 돌아온 첫날이어서 복귀전이었죠. 예, 그 경기 막판 되니까 체력이 많이 그러니까 경기 초반부터 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막판에 거의 쥐가 올 것 같아서 교체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우동현 선수랑 박현철 선수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LG한테 잡아먹히면서 접전을 갔다가 막판에 겨우 3점인가 한두 개 넣어가지고 겨우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KGC도 이렇게 부상이 끊이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게 그 투가드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구축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투가드에 대한 짐이 너무 크다는 점. 이것은 이대성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오리온이랑. 왜냐면은 오세근 선수가 또 어저께 안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벤치에 앉아서 제가 계속 말해요. 40분 동안 물만 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기에 처음부터 아예 안 나갈 거 알고 있는다는 듯이 몸도 안 풀고 40분 내내 앉아가지고 물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KGC가 우승할 때 통합 우승할 때를 시절을 생각해보면 물론 이정현이라는 걸출한 선수가 있었지만 오세근 선수가 그 하이로우 게임 하는 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솔직히 오세근은 골밑에서의 득점도 위력이지만 빅맨이지만 그 피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이로우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세근이 더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게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오세근 선수가에 대한 롤이 없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뛰어도 롤이 없어요. 안 뛰니까 그러니까 뛰든 안 뛰든 느낌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뛸 때 그런 하이로우 게임이 아예 없으니까 아예 롤 자체를 안 주지. 그리고 하이로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롤을 가져갈 수 있는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로지 그 둘 이재도 변준영 파고. 그러니까 그 최근에 KGC 경기를 제가 조금 자주 취재를 갔는데 그 상대하는 팀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KGC는 요새 포스트업에서 공격 아예 안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 안 하고 이제도 변준영만 막으면 된다. 그쪽에서 파생되는 공격 돌파 쉽게 안 주는 분만 가지고 나왔다. 포스트업에서는 득점 안 한다. 그리고 어저께 조성원 감독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경기 전에. 오세근 선수 오늘 많이 안 뜰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경기 전에. 그러니까 박찬현 선수를 질문하다가 갑자기. 근데 예언이 들어맞았죠. 1분 1초도 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너무 이재도 변준영에게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의지하는 상황. 오세훈 선수는 김승기 감독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맞고 선수 자체의 기량이 떨어진 것도 맞고 이제는 과거의 오세근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를 전혀 1도 기대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골밑 공격을 하는데 안 통합니다. 못 들어가요 요새. 네. 안 밀려요. 안 밀려. 1라운드 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오세근의 효율하라고. 이젠 1대1 공략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제가 유일하게 본 건 배강률 선수한테 포스트업을 쳐가지고 이겼던 거. 배강률 단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한테는 다 셧다운 당했습니다. 오세근 선수. 이제는 예전에 오세근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또 점프슛 그러니까 지난 한두 시즌, 세 시즌까지만 보더라도 점프슛이 과거 서장훈 선수만큼 정말 정확도가 좋았었는데 이제 점프슛도 잘 안 들어갑니다. 지금 뭐 노세아라고 봐야겠죠. 명백한. 예. 너무 부상이 많다 보니까 노세아가 좀 빨리 온 것 같고 오세근이 잘하는 하이로우. 근데 이 하이로우의 대상이 없다는 건 일단 포스트 자원이 없어요. 빅맨이. 그렇죠. 지금 뭐 맥컬러,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도 불안하고. 크리스 맥컬러는 3점슛 라인 밖에서부터 공격을 하는 선수고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는 애초에 포스트 공격 옵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 받아먹기나 리바운드 이후에 이제 풋백 득점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선수지. 사실 그거 외에 이제 포스트 등지고 아예 그냥 들어가는 그런 공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성우사가 사실 이거 내부적으로도 솔직히 좀 좋지 않다고 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선수들의 기량, 뭐 감독의 전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팀이 전체가. 지금 뭐 SK 불화설 뭐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데 사실 뭐 그 팀이야 뭐 불화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고 인상공사도 비슷하대요 지금. 그래서 오리온이랑 뭐 정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왜 이 팀들이 상위권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렇죠. 농구 보면 재미없어요. 노잼이에요 노잼. 그 KGC가 재밌을 때는 그막 40분 내내 앞선에서 무지막지하게 압박해서 그걸로 스틸해서 막 약간은 거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매력이었는데 요새는 아예 그냥 수비에서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도 그런 농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상대 팀들이 내가 봤을 땐 다 준비가 되어서 나와요. 비디오 분석 통해서 그저께 LG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다 돼가지고 야, 이때 패스 타이밍 빨리 가고 좀 더 동선 좁혀주고 이런 지시를 경기 중에 이제 작전 타임 보니까 하더라고요 조성훈 감독이. 그러니까 지금 삼성한테도 KGC가 그걸 공략당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지난 시즌 성공했던 수비법이 지금 너무 유명해진 데다가 간파당하고 있고 다 상대 팀들이 1, 2, 3라운드 거치면서 다 이미 적응이 돼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양희종처럼 압도적인 수비수가 계속 버텨주지 않는 한은 지금처럼 4자아웃 된 상황에서 이거 수비법 효과 못 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김세희 감독은 스타일상 자기 고집 좀 밀고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내가 하겠다는 농구를 밀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저는 또 되게 걱정되고, 그리고 솔직히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KGC가 자꾸 부상 변수가 발생하는데 이게 우연일까 싶은 거예요 저는 이쯤 되니까. 그런 말이죠. KGC가 사실 훈련량이 시즌 중에도 엄청 많다라는 거는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그 경기를 앞두고 그 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팀에 맞춰서 뭔가 수비 전술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하드하게 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선수단에게 피로가 이미 경기 전에 쌓여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어저께 양희종 선수 부상은 좀 많이 안타깝긴 했어요. 발을 밟고 이렇게 좀 많이 불운하긴 했죠. 아무튼 그래서 KGC도 좀 답답하다. 지금 뭐 KGC 말고는 저희가 좋은 얘기하는 팀이 별로 없는 맥컬런은 근데 잘하는 거예요? 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한 경기 하나도 한 경기도 없잖아요.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근데 뭐 솔직히 얼클락이나 그냥 똑같았어요. 사실 하긴 근데 맥컬런 좀 더 싸니까 그나마 맞아요. 이 정도 해도 싸니까 다른 옵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지. 속은 좀 덜 쓰릴 것 같아. 네. 돈 덜 쓰니까. 그거지. 왜냐면 44만 주고 못하면은 뭐 안 아픈데 그래도 좀 더 싸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부산 KT 4위입니다. 14승 12패. 자, 그래도 이 팀은 농구가 볼만해요. 진짜 재밌게 잘해요. 그죠? 킹영환. 킹영환. 허훈. 예? 김영환 선수 요즘에 좀 아니에요. 우리 요몇 경기 또 최근에 좀 떨어졌고. 우리 방송한 이후로부터 떨어졌어. 네, 맞아. 지난주는 좀 그랬고 이제는 좀 이제 허훈이 더 살아나고 알렉산더도 되게 좀 괜찮고. 그죠? 근데 저는 오리온전은 그냥 제프 휘리가 그냥
약점이 너무 노골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씹어먹힌 경기였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 알렉산더 오리온전 활약에 대해서는 예. 오리온전 경기는 사실 저도 논해. 왜냐면은 그거는 위디뿐만 아니라 그냥 오리온 전체 그리고 강울준 감독님의 대처가 전혀 안 됐다는 걸. 한 쿼터 동안 당하고 그제서야 지역 방어 바꿔서 분위기 바꾸고. 그 엘리웁 그거 같은 장면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걸 단 한 번도 대처를 못 하는 거 보고 코칭 스태프 문제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코칭 스태프의 책임입니다. 무조건. 네, 맞아요. 왜냐면은 한 경기에서 그런 똑같은 공략에 똑같이 계속 당한다? 그냥 허훈 한 명한테 40분 내내 털린 거예요. 맞아요. 와, 근데 허훈 잘하긴 하더라. 진짜 잘하네. 그거 톡 했는데 그것만 돌파해서 그것만 지금 한 몇 개를 몇 개를 했는데 그게 덩크 6개 했어요. 알렉산더 덩크 6개 했다고. 근데 엘리웁이 3개인가 그래. 아이고. 근데 전 KT가 되게 그런 것 같아. 중위권에서 굉장히 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오리온이랑 KGC가 너무 벌어놓은 게 많아서 초반에 이것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 팀 앞에 지금 언급한 KGC 오리온에 비해서는 KT는 굉장히 단단해요. 기복이 크지 않아. 맞아요. 좀 흔들리다가도 금방 이겨요. 흔들리는 건 유일하게 흔들리는 건 박지원밖에 없어 지금. 네. 신인왕 때농 당상. 유일하게 2명이구나. 양홍석, 박지원.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 거의 디스코 팡팡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양홍석도 좀 약간 최근에 또 약간 페이스가 내려가 있죠. 원세영 기자가 당신은 양홍석을 모른다 쓰고 난 뒤로 갑자기 훅 내려. 당학모. 근데 이제 양홍석 선수가 굉장히 좋은 사이즈에 굉장히 또 하드웨어도 잘 갖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약하다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가 국가대표 월드컵 명단에 듣지 못했는가? 김상식 감독이 딱 얘기했잖아요. 송교창, 양홍석 왜 못 들었나? BQ가 떨어진다. 근데 이제 논란 되게 많았는데,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 근데 송교창 선수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해낸 것 같고, 양홍석 선수가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유명한 짤 있지만 돌아가. 코트 위에 4명이 다 알고 있는데 1명만 모르고 있어. 돌아가. 반대. 돌아가. 한번 가볼게. 되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물론 농담이지만 양홍석 선수가 송교창처럼 이제는 완벽한 코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아직은. 근데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긴 맞는데 벽이 좀 있는 것 같다 위에. 깨야 되는데. 양홍석은 그냥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이 얘기가 뭐 계속 있었지만 송교창은 아이솔레이션 한에서 핸들러로서 너무너무 위력적인 선수고 양홍석은 김영환, 허훈이 핸들러 해주고 이제는 브랜드 브라운까지 해주고 거기서 양홍석은 이제 어떤 위크 사이드에서 받아먹는 득점이나 아니면 오프스크린에서 캐치앤슛 혹은 공격 리바운드 가담 이후에 효율적인 풋백 득점 그리고 수비에서 기여도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양홍석 제일 좋을 때 모습은 그거예요. 거기에 집중했을 때. 볼을 안 줄 때. 그래서 에이스가 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거지. 볼을 안 줄 때. 그거를 하는 건 에이스가 할 일이 아니거든. 그런 건.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또 서성철 감독 말하는 거니까 그냥 그거를 원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허훈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양홍석 선수를 얼굴로 내밀 필요가 없는 거야. 카드가 그쵸? 많잖아. KT는. 좋은 자원들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LG 같은 팀에 양홍석 선수가 있어요. 무조건 해야지. 푸시해야지. 무조건 1대1 엄청 시키겠네. LG 같은. 진짜 무조건 푸시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KT는 허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괜찮잖아요. KT 괜찮아. 요새 그 최근에 김영환 선수가 보조 브랜드를 하면서 어저께 최근 경기인가 알렉산더 탑에 올라와서 이제 브랜들러가 이쪽으로 컬, 왼쪽으로 컬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해서 알렉산더는 계속 핸드오프로 이렇게 공 건네주고 페이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이싱 딱 해서 기회 만드는 거 보고 코너에서 그건 진짜 좀 잘 잘 짜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브랜들러가 혼자일 때는 안 되는 그런 전술인데 이게 어쨌든 김영환 선수가 어느 정도 그게 되니까 쫙쫙 코너 쪽으로 이게 쫙쫙 벌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볼 배급도 되고. 이거 작전 타임 때 보면은 그냥 허웅 김영환에 대해서 서동철 감독 그냥 투가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러니까 허훈 혼자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양홍석의 뭐 박준영의 뭐 김현민 이렇게 절대 세우지 않아요. 무조건 허훈 보조 핸들러 한 명 세우고 그 한 명은 뭐 김영환이 되거나 아니면 브라운이라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KT가.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이 좀 윤활유 있는 느낌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허훈 피켓롤 하다가 막혀서 한번 쭉 빼주면은 그 다음부터 그 선수 아무것도 못하고 핸들링 못하고 그냥 죽어 있다가 허훈이 다시 그거 핸드오프 받으러 오리온 농구잖아요. 지금. 그거 완전 오리온 농구잖아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KT는
훨씬 낫다. 진짜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굉장히 예. 좋죠. 첫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3점 슛, 그러니까 양궁농구 막 이렇게 불렸을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농구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스페이싱을 기반으로 한 3점 슛 농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3점 슛에 의존하지 않고도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전 소수철 감독님의 역량이 굉장히 좀 대단하신 분, 높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도자로서. 뭔가 하나만 톡 치고 나가면은 이게 연승을 쫙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지금 계속 뭔가 치고 나갈만 하면 한 번씩 묶이고 그래서. 근데 그게 부상이었거든.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KT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팀이 아니었어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팀이었죠. 치고 나갔다가 내려가는. 네. 그게 근데 항상 부상이었어요. 항상 2위까지는 했었어. 1위는 못 하더라도. 작년에도 엄청 잘 나가다가 허운 한번 다치고 나서 첫 번째 시즌, 두 번째 시즌, 세 번째 시즌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 2위 2번 했죠. 이번 시즌도 다 했었어요. 다 위에서 내려온 거야 지금. 괜찮은 팀 같아.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한 주에 3경기 하면 2승 1패는 먹고 가니까. 저는 그래서 한 2, 3주 뒤에는 KT가 한 2위, 3위권에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오리온 KG가 이런 모습이라면. 초반에 7연패 했던 팀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이 치고 올라왔어. 브라운 알렉산더 빨리 바꿀 때만 하더라도 원래 뭐야 데릭슨이랑 누구였죠? 이거 생각도 안 난다. 이그보노. 이그보노 맞아. 생각도 안 난다 이제. 데릭슨이랑 이그보노였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KT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다음 팀 공동 5위 서울 삼성입니다. 14승 13패. 자 최정석 기자의 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예. 플레이오프행을 제가 좀 계속 미는데 플레이오프행을 거의 유일하게 예측했던 유일한 남자. 보는 눈이 있어요. 삼성 농구 너무 재밌잖아요. 요즘 삼성 농구 볼만해요. 훨씬. 요즘 가드들이 살아났어. 맞아요. 이동엽 잘하더라고. KT 선수, 김현수 선수, 김강철. 맞아, 김강철. 정말 대단한 팀이에요, 삼성. 그래서 좀 불안해요.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그 가드 그 평가를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 팀은 가드의 도움을 안 받고도 사실 성적이 나왔던 팀이잖아요. 가드로는 포지션이 없는 팀이었죠. 근데 갑자기 가드들이 살아나서 이것저것 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래서 살짝 좀 더 불안해. 왜냐면은 삼성에서의 가드는 그 이상민 감독님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주거든요. 뽀른반하고 특히나 올해는 더더욱 그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제한적인 역할을 줬는데 이 선수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풀리면서 뭔가를 계속 한다? 근데 그게 좋은 효과를 내서 지금 계속 승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동현 선수가 갑자기 갑툭튀 해가지고 리바운드 잡아내지. 김강철 선수 수비 빡세게 해가지고 상대 막 스틸 해놓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좋아. 근데 만약 공격에서 만약에 이것저것 하려고 한다? 저는 사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 가드들이 다 장단점이 되게 달라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채롭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 높은 레벨의 선수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하나 보면은. 근데 다 확실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최근에 활약이 좋은 편이고 스피드가 되고 최근에 이제 그냥 포인트 가드 역할 한 번씩 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장점에 약간 이제 그냥 볼 배급 정도까지 되는 수준으로 왔고 김광철은 말씀하신 대로 수비가 제일 좋은 자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 스텝도 제일 빠르고 활동량도 제일 많고 이동엽은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수비 성공 이후에 치고 나가서 트레이니션 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김현수는 어떻게 보면 삼성 가드진 최고의 슈터고 좀 기복이 있긴 하지만 슈팅 능력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이 경기 상황 혹은 그날 라인업 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좀 바꿔가면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 이호연 선수 좀 예외로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호연 선수 어느 순간 제외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점인 것 같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포워드진이 받쳐주니까 임동섭이 좀 별로긴 하지만 장민국이 잘해주고 있고 김동욱이 워낙 보조리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삼성이 경기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김동욱 선수가 볼을 잡고 게임을 시작을 해요. 거의 직소예요, 제가 봤을 때. 그때부터는 투맨 게임으로 그냥 상대를 작살내버립니다. 맞아요. 그 사이드에서 시작하는 그 피켓놀이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동작으로 슬그머니 시작하는 게 굉장히 달콤한 초콜릿을 먹은 느낌이에요, 농구를 보면. 네, 맞아요. 고급 초콜릿. 그러니까 본인 몸은 빠르지 않은데 패스는 진짜 빨라. 너무 볼 속도가 진짜 뱀 같아 패스가 싹 나가. 약간 이대호가 타구 속도가 엄청 잘 나오는 그런 느낌. 이대호 얘기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맞아, 요새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민석 선수가 좀 아쉬워요. 그렇죠. 지금 뭐 발목 부상이라면서요. 그 붓기가 아직 가라앉지가 않아가지고 재검진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인대 2개가 좀 끊어진 것 같아서 8주 정도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부상이 아니었다면
그 이번 1월 달에는 내는 무조건 데뷔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포워드가 많다고 하지만 차민석 선수도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렇죠. 활용 가치가 있죠. 얘기를 들어보니 송창무 선수와 붙었을 때 힘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다. 송창무 선수랑 붙어서 힘이 밀리지 않았다. D리그에서? 이거는 최고의 극찬이에요. D리그의 제왕인데 송창무. 근데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판독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송창무 선수가 D리그에서 만약에 송창무를 못 넣으면 1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발목 그래서 이번 시즌 좀 힘들지 않을까 정도. 만약에 삼성이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이제 그때 정도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정도의 지금 거고요. 이번 주 내로 일주일 안으로 이제 재검진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쉽긴 좀 됩니다. 네. 뭐 그래도 고졸 선수니까 그나마 시간 두고 천천히 뭐 해도. 뭐 본인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본인 속내는 안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입단할 때부터 계속 자기는 길게 볼 생각이다. 당장 올 시즌 보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선수기 때문에 좀 속내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속내가. 그러니까 속내는 아닐 것 같아. 욕심이 많은 선수 같더라고. 네, 지금은 안 하지만 12월 말까지 그 차민석 선수랑 D리그 선수들을 전담해서 코치했었던 김병문 코치가 살짝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대. 1순위로 됐는데 나머지는 나머지 신인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계속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게 계속 있대요. 근데 이 선수는 굉장히 어린 선수잖아요. 그렇죠. 주력도 굉장히 짧고 가진 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탁탁 걸리는 느낌이 있대. 기계처럼 걸리는 느낌이 있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급함을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또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아직 너무 시간이 많은 선수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죠. 당사자는 빨리 또 차민석이 무슨 4년이야. 왜냐면 당장의 연봉 1억 4년을 받을 거 아니야. 된다는 거는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4년까지 갈 필요 한 1, 2년 천천히. 빨리 보여줘야지. 그래 내년에 당장 1억 9천만 원 1억 받을 거 아니야 1순위인데. 근데 그런 조급증이 유망주를 망칩니다. 아니 굳이 루키 시즌에 첫 시즌부터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또 급진주의자 오늘 보수주의자.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유스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오래 묵혀둔다고 해서 발전한다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D리그 지금 삼성이 이제야 좀 하지. 그 D리그 멤버들 뭐 체계적으로 훈련합니까? 아니요. 안 해요. 물론 1군 합류는 해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전 절대 좋은 게 없다고 봐요. 아니 유스 시스템이 제대로 발전이 돼 있고 트레이닝 시스템이 제대로 박혀 있는 곳이라면 리그라면 오래 묵혀서 제대로 길들여가지고 1군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농구가 심지어 그래요. 근데 뭐 일리가 있는 말인데 나는 삼성은 가뜩이나 포워드진도 두텁고 지금 성적이 좋은데 굳이 차민석을 막 20분씩 뛰게 하면서 급하게 쓸 이유가 있냐 이거죠. 천천히 SK가 김영빈 키우듯이 천천히 몸 만들고 이 프로의 어떤 패턴을 숙지시키고 프로의 플레이들을 숙지시키면서 고등학교 때 물들어 있던 어떤 공격 위주의 자기 중심의 어떤 성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왜냐면 그렇게 된 선수가 몇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선수가 몇 있어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천천히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한 선수가 송교창은 그런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급할 이유는 없다 내 말은. 근데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천천히 기다릴 필요도 없는 선수. 그것도 그렇죠. 왜냐면 메리트가 없어. 4년을 기다리는 건 메리트가 없고 3년도 메리트가 없어요. 한 2년 그러니까 다음 시즌부터는 조금 더 많이 써가면서 좀 많이 좀 활용을 해봐야겠죠. 당장 주전으로 뛰고 막 20-30분씩 뛸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삼성이 그렇게 전력이 얇은 팀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나이 어리니까 천천히 키워보자. 근데 키우질 못하잖아요. 키울 수 있는 그게 없잖아. 체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보면 경기 뛰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술이 있는데 이 좋은 술을 잘 숙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묵혀뒀다가 나중에 먹어도 돼. 근데 그런 공간이 없고 그냥 맨바닥에다가 내두면은 그 술을 빨리 먹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 삼성의 D리그 환경은 맨바닥이다. 아니 우리나라 D리그 전체 환경이 맨바닥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아. 우리나라 D리그 시스템에 대한 환경 자체는 외부에서 봤을 때 절대 칭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칭찬도 한 적도 없어. 그렇죠. 뭐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1군에 있다가 그냥 D리그 할 때만 D리그 경기 띄워주면서 경기 감각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사실.
상무 D리그 박혀 있는 건 안 좋죠. 경기하고 막 이러잖아. 지난해 막 KCC 일부러 져주고 막 이러잖아요. 할 말 많아. 그런 경기 나도 봤던 것 같은데. 같이 봤잖아. 저희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 일부러 져줬잖아요. 학생체육관에서 다 같이 그 경기를 봤었던 기억이. 학생체육관이었던 KCC랑 했을 때 나요. 예, 아무튼 뭐 일단은 삼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 화이팅.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서울 SK입니다. 예, 서울 SK 지금 되게 힘든 팀이죠. 최준용 시즌 아웃 됐고. 이렇게 바뀔 줄이야. 예, 지금 8위입니다. 삼성은 그대로 순위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은데 SK가 점점점 리뷰를 할 때마다 순위가 내려오는 것 같아. 예, 지금 뭐 5할에도 뭐 3경기는 못 미치고 그래도 디비전에서 연패를 끊긴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저는 SK도 이제 문경원 감독님의 그 철학 원가드의 포포워드 그거를 이제 조금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최준용이라는 그 보조 볼핸들러가 됐기 때문에 원가드 포포워드가 됐던 건데 사실 최준용 선수가 뭐 올 시즌에 특히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사실 보조 볼핸들러였어의 역할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거든요. 지난 시즌에 비해 그리고 우승했던 시즌에 비해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김선영 선수를 도와줄 그런 투가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에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밀고 갔잖아요. 어쨌든 포포워드로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는 그래야 성공을 했고 왜냐면은 그게 실제지.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헤인즈 꼈을 때 그렇게 해서 우승을 했으니까. 물론 뭐 우승 때는 뭐 메이스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포포워드로 우승을 했죠. 하지만 그게 수반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김민수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왜냐면은 그런 포포워드의 농구의 핵심은 김민수야 사실. 김민수가 메인인 게 수비 되죠. 외곽에서 그 스페이싱 되죠. 최부경이 오래 뛰면 공간이 안 나온다니까. 골밑에서. 특히나 원희가 뛰었을 때 최부경하고 원희가 같이 뛰었을 때는 골밑이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그냥 더군다나 거기 최준용 뛰죠. 그러면은 최준용도 슛 안 좋으니까 상대 또 골밑을 보면 진짜 골밑이 바글바글해요. 최준용, 최부경, 원희가 같이 뛰었을 때. 근데 그거를 조금이나마 스페이싱 해줄 수 있는 게 김민수인데 김민수 올 시즌 있지만 이미 이 선수는 이제 40 됐나요? 올해 40이 됐을 거예요. 2021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량이 사실은 이제 은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포포워드를 가져가기가 이제는 어렵다라고 저는 솔직히 판단하거든요. 이게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 왜냐면 다 골밑에서 그냥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야 다. 그렇죠. 거기다가 수비 때도 김민수가 지금 뭐 나이도 그렇고 지금 원래 허리 부상 때문에 안 좋다가 늦게 복귀했잖아요. 그 여파 때문인지 수비를 너무 못해요. 지금 수비가 안 돼. 예전에 김민수가 아니. 그러니까 그 선수의 특성은 분명합니다. 본인의 몸이 안 좋으면 몸싸움을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안 돌아다니니까 지금 KBL이 리그 전체적으로 2대2 공격 빈도가 높아졌는데 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페인트존 헬프 디펜스가 지금 원희도 엄청 게으르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김민수도 거기서 발이 안 떨어지니까 SK 수비 자체가 되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예. 최부경을 같이 원희 붙어둔 이유는 아까 도만 형이 방금 말했던 그 원희가 그런 2대2 수비에서의 게으른 부분을 최부경이 어쨌든 한 발 더 뛰는 빅맨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골밑에서 공격에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냐면 최부경이 슛을 아예 안 던지니까. 그렇죠. 안 던지는 그리고 던지더라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그 뭐랄까 릴리즈 가는 속도가 느리죠.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냥 안 던진다고 보면 돼요. 득점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SK가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도 골밑에서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미 우글우글한 상태니까 공간이 없고 김선영도 사실 돌파가 터져야 되는데 우글우글하니까 안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선영도 죽고 원희도 죽고 오재현이 어제 잘했던 건 오재현이 외곽을 이렇게 던져주니까 던져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역전의 발판이 됐던 거지. 만약에 오재현이 그렇게 던졌는데도 안 들어가 봐요. 그러면 또 우그로 골밑으로 들어가면은 어제 그냥 먹히는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오재현이 외곽에서 그렇게 던져주면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리고 양호수 선수도 잘해줬고 그러니까 이제는 올 시즌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일단 올 시즌만큼은 가드지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조건. 그렇죠.
실제로 어제 뭐 3가드 돌렸잖아요. 계속 거의 3가드 돌렸고 김영빈이 잘하더라고요. 어제 진짜 수비에서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진짜 문경감도 끝나고 칭찬했는데, 그러니까 원이나 뭐 이제 미네라스가 이렇게 해치 나가면은 뒷공간에서 그 이제 장신 자원이 한 명이 커버를 해줘야 돼. 로라는 빅맨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김영민이 그때마다 터프하게 몸싸움으로 버텨주는 거 잘하고 버텨주고 이제 다른 쪽으로 볼이 넘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클로즈아웃 수비 뛰어나가는 수비까지 다 완벽하게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문경감도 좀 칭찬을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안영준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 포워드 쪽에서는 아무튼 뭐 최부경, 그러니까 4번 쪽에서 최부경, 김민수 돌려쓰면서 김영빈이 어제처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SK는 계속 이 3가드도 돌리다 보면 한계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지금 뭐 양호섭도 어제 뭐 나름 잘해주고 오재현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지만은 네. 끝났어요 신인상. 네, 신인상은 진짜 끝난 것 같아. 진짜 오재현 너무 잘. 아니 어제가 딱 그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 그 갈린 느낌인 것 같아. 박지원의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서 서동철 감독이 아예 기용을 안 했거든요. 출전 시간 안 줬어. 그렇죠. 이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기 선언한 것 같아 거기서. 신인 선수가 자신감이 벌써 떨어진다? 이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어느새 평균 득점도 3점대로 내려갔어. 지금 한 라운드 돌았나요? 지금 한 라운드도 안 돌은 것 같은데. 예, 벌써 한계가 보이더라고. 결국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세깅 디펜스가 들어가면 박지원 선수는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비 잘하지, 뭐 어시스트 좋지, 스틸 좋지, 수비 잘하지. 근데 그거는 오재현 선수도 잘하더라고. 아니 오재현은 거침이 없더라. 근데 오재현 진짜 잘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수비가 기본적으로 되는 상황에서 트랜지션으로 직접 치고 올라가는 거 다 되고 2대2도 되고 뭐 3점슛도 이제 잘 들어가고 와 돌파도 그냥 김종규 위로 그냥 위에서 올려놓는데 높에 약간 플로터성 핑거롤이라고 하죠. 이렇게 언더슛으로. 와 그런 것까지 하니까 웬만한 가드보다 오재현이 낫던데요? 선배 가드들보다. 지금 SK 가드에서 최고로 잘하는 선수 오재현 선수예요. 맞아요. 김상현 선수도 뭐 계속 꾸준히 잘해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오재현이 더 위력적이. 그러니까 오재현이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는 거 굉장히 좀 새끈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김선영은 대인 어떤 2대2 수비나 이런 게 안 되는데 오재현은 그게 되고 압박도 되니까 김선영보다 수비면에서는 훨씬 좋은 선수죠. 사실은 수비가 잘 핸들러서. 네. 너무 진짜. 그리고 김선영이 2, 3년 전에 그 발목 부상 되게 크게 당했었잖아요. 네. 그 뒤로 뭐 몸 상태 많이 끌어올렸지만은 나이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문경 감독이 늘 김선영의 폭발력을 4쿼터나 이럴 때 집중시키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되게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그 로테이션을 다른 가드들이 좀 뭐 어느 정도 메워줬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오재훈이 오니까 김선영의 쉬는 타임이 안정감이 좋아졌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오재훈 진짜. 좀 김선영보다 더 껄끄러운 선수를 상대하는 거죠. 상대 입장. 최원혁의 약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그러니까 그 최성원이었다면 최성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오재훈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최성원 선수가 크게,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그 수비 오걸에 들어갔던 그 모습이, 그러니까 기회조차가 많이 안 주고 있고, 지금 이제 최원혁 선수가 아마 돌아오지 않나요 이제? 이제 1월 초에 돌아오죠. 네, 돌아올 텐데 돌아와도 과연 예전에 그런, 왜냐면 비슷한 류의 가드들이 너무 많은데 오재현은 공격도 돼. 그렇죠. 공격이 되죠. 그게 너무 크죠. 그게 너무 크죠. 단신 가드들, 단신 외국 선수들이 있었을 때였으니까 사실 그때는 그러니까 기용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지금은 없다 보니까 크게. 맞아요. 그렇다고 수비를 오재현이 더 못한다? 최성을 더 못한다?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죠. 네. 그것도 오히려 스틸은 오재현이 제일 잘할 걸? SK에서. 그렇죠. 거기서 뭐 공격 필요하면 사실 뭐 배병준이나 양우섭 이런 선수들 쓰면 되니까 굳이 그렇죠. 신상 끝난 것 같아. 문경 감독님은 사실 신인상 그렇게 밀어주겠다는, 그러니까 밀겠다는 의도는 사실 공개적으로는 안 비치거든요. 왜냐면은 심지어 오재현에 대해서 활약 막 칭찬하다가도 이제 어쨌든 대학 졸업해서 이제 막 프로 온 선수기 때문에 관리해줘야 된다. 나 앞으로 이제 좀 관리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체력적으로 붙이는 게 분명히 오니까 그때는 관리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약간 출전 시간 좀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하는데 줄일 수가 있나? 그리고 SK는 좀 급하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지금 우승이 솔직히 물 건너 갔는데 최준용 시즌 아웃으로. 근데 아무튼 어느 정도 성적은 내야 되는 팀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윈나우였죠. 여기도 윈나우. 예. 그러니까 오재현을 줄이고 싶어도 줄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지어 시즌 전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SK가 내가 말했지, 우승 후보로 주목받으면 SK는 우승 못한다니까.
근데 이 정도로 떨어질 줄 이게 약간 그런 게 뭘 있나 봐. 근데 원래 기존에 했던 농구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헤인즈를 드래곤볼 찾아가지고 어떻게 젊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쵸. 그게 아닌 이상은 헤인즈 없으면 안 되는 농구야. 그건. 솔직히 원이 이번 시즌 외국 선수 랭킹 몇입니까? 꼴찌. 진짜. 원이? 꼴찌까지. 꼴찌. 예. 에릭 탐슨보다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헨리 수준은 심스, 아니지. 제프 위리가 있는데 1라운드 외국 선수 중에서는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 확실한 것. 헨리 1옵션 심스가 중에서는 더 잘한다고 봐. 아니 일단 지금 봐요. 1라운드 1옵션 외국 선수 중에 타일러 데이비스, 셜롱 그리고 힉스. 아이자 힉스 있죠. 그리고 라렌도 솔직히 라렌? 원위에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올 시즌은. 그리고 지금 뭐 메이튼 좀 더 봐야겠죠. 메이튼도 크게 밀리는 것 같진 않고. 메이튼은 오히려 압도적이죠. 원이보다. 그러니까요.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 사실 뭐 맥컬러 아하. 뭐 이런 쪽이 약해서 그렇지. 맥컬러, 위디, 심스가 있네. 맥컬럼. 근데 원이가 그들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은 안 납니다. 아무튼 지금 탑 5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인은 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경 감독이 문에런 이런 별명을 들었었고 이제 문원이가 됐는데 에런 헤인즈는 좀 원이와 좀 타입이 다르잖아요. 좀 자유투도 다르죠. 엘보에서 자유투도 엄청 잘 뜯어내고 드라이브인 페이스업 되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마르긴 했지만 되게 센스가 좋고 힘이 좋아서 이제 뭐 스리트 드롭전 쓸 때도 되게 다양한 위치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원인은 한계가 너무 뚜렷해. 포스트업 정적인 농구 많이 하고 기복도 있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활동 범위가 너무 좁고 이게 원희를 에런 헤인즈처럼 믿다가 약간 무너진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한 번씩 들어요. 그냥 볼 때. 아니, 이제 슬슬 이제 드디어 미네라스가 또 많이 뛰는 경기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왜냐면 문경 감독도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고 그 좀 좋게 말하면 좀 약간 그 강점을 좀 밀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뚝심을 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좀 강한 감독이잖아요.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승부처에 자꾸 원인을 그러니까 미네라스가 컨디션이 좋아도 승부처에 자꾸 원인을 투입해서 위기 상황을 자초하는 경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을 푸시를 해주려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미네라스가 출전 시간을 조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뭔가 이거는 지금 이제 로테이션 변화 안 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게 문경 감독의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쉽게 안 바꾸는 감독이거든요, 사실 진짜. 1옵션 밀어주는 건 무조건 밀어줘야 한다고 보는 감독인데 저는 그래서 미네라스가 더 많이 뛰길래 이건 조금 시사점이 좀 클 것 같다, 변화가 좀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 팀. 근데 이 팀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되게 나름 이번 주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한 선수가. 하지만 남은 시간 센세이션을 했잖아요. 잘했잖아요. 이 선수만 메이트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메이트만 저희가 7분 정도 남았거든요. 메이튼 정도만 언급하면 뭐 남은 선수 언급할 필요가 지금 없지 않나. 김종규 선수는 그 돈 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종규는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상태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몸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상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하다던데. 점프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자꾸 또 다칠까 봐. 그러면은 난 솔직히 더 좀 몸을 만들 시간을 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봐. 코트에서 그렇게 할 거면. 저는 김종규 선수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니까 밑밥 깔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예 그냥 지금 이번 시즌 아예 그냥 휴식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뛸 거면. 나 이렇게 뛸 거면 안 뛰는 게 낫다고 본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DB는 윈나우였잖아요. 우승을 못하면 실패하는 시즌이었는데, 근데 결국 뭐 오너와코부터 다 삐걱거리자마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결국 이렇게 된 이상 아예 그냥 리셋 버튼 누르는 게 낫지 않을까. 메이튼이 와서 좋았어요. 경기력 좋은데 결과가 3경기 동안 1승 2패입니다. 실패예요. 실패. 1승 2패면. 근데 실패예요. 좋아졌어요.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내 선수도 잘 살았고 두경민, 허웅 선수 굉장히 좋았고요. 김종규 선수도 골밑에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미세하지만. 근데 결과가 1승 2패란 말이에요.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SK전 때 그 흐름 안 좋은 SK전 때는 이기고 있다 역전패 당했죠. 네. 그게 좀 치명적이었죠, 사실은. 그 패배는 좀 컸죠.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3점 얻어맞고. 거기서 넘겼으면 또 몰랐는데 좀 그걸 못 넘겼어. 근데 아직 뭐 지금 3라운드 딱 끝난 상태라서 7경기면 아직 좀 할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건 좀 이게 이래서 플레이오프 가면 뭔 의미가 있냐고.
DB가. 근데 저는 DB가 지금 윤호 형이 훈련 합류했다고 들어가지고 윤호 형도 훈련 합류했고 그래서 윤호 형이 플레이어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호 형 돌아오고 김종규가 이 상태로 아무튼 좀 부상 달고 있지만 컨디션 조금씩 그래도 끌어올리고 메이튼 이 정도 해주고 이러면 여기는 아무튼 뭐 허웅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두경민도 퍼포먼스가 좋고 이래서 플레이오프 가서 뭐랄까 쇼부 볼 수 있는 힘은 된다는 생각은 쇼부 승부로 승부지. 아니, 쇼부고 승부. 쇼부라고 해야 찰지잖아요. 쇼부는 뭐야? 형이 약간 여기서 약간 좀 그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 쇼부. 쇼부. 일본 말이에요. 승부를 본다.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한 방 팍 노려볼 수 있는 6위 안에만 어떻게든 들어가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챔피언 결정전 그 우승이 아닌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근데 진짜 우리 솔직히 얘기해. 두경민, 허웅, 윤호영, 김정규의 메이튼 있으면은 안 꿀려요 어느 팀에도. 그렇지 않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종규 선수가 지금 정상이 있잖아. 허웅도 정상이 아니야. 정상적인 김종규였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우승 못하면 작년 이상하지. 지난 시즌. 근데 너무 지금 이 멤버로 탱킹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멤버로 누가 탱킹을 해? 김정규한테 8억 준대. 메이트는 봐요. 메이트는 온지 이제 3경기 뛰었지. 이전에 그 뭐야 외국 선수 선택 잘못해가지고 말아먹어서 지금 이성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끌어올려봤자 저는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문제. 시작이 너무 안 좋았어. 6항 막차만 타면은 그 다음부터는 쇼부를 볼 수 있다. 27승 그러니까 27승 27패가 마제노선이라 치면 7패 남았다니까요 이제. 남은 그 뭐야 27경기에서 20승 7패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울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정말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대한 그 조금이라도 희망을 봤다면 나는 4강 진출에도 실패라고 보거든. 이 팀이 6강 가도 실패라고 보고 4강 가도 실패야.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희망을 봐서 올라가서 탁 치고 갈 거면은 무리 다 시키든지 아니면 이번 시즌에 만약에 무리했는데 우승 못 해봐요. 근데 선수들 몸 다 탈라나 봐. 예를 들어서 김종규 선수 또 다쳐. 윤호영 선수 또 다쳐요. 만약에 무리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솔직히 말하면. 그럼 다음 시즌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부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번 시즌. 메이튼 재계약하고 김종규. 근데 물론 지금 이번에 리셋 버튼 누른다고 해서 다음 시즌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회복이나 이런 휴식 시간을 주면서 어떻게든 다음을 기약할 수는 있는 건데 DB의 멘탈리티는 그게 김종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진짜 이도저도 아니에요. 지금 아예 봤어요? 아니 많이 봤죠. 노마크 뭐 골밑에서 노마크도 놓치고. 아니 노마크를 놓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올라가야 돼. 명백히 본인이 던져야 하는 상황에서 메이튼 주려다가 턴오버를 연속으로 2개 3개를 하는 거 보고 도대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상황이면은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경기를 계속 뛰는 것보다는 그냥 몸을 본인이 확신했을 때까지 몸이 끌어올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돌아와서 그거를 밀고 그때 어쨌든 탄력 받으면 지난 시즌에도 잘했으니까 그런 게 낫지 않냐 이거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벤치에서 뭐 지금 이 팀은 지금 이준희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일단 루키 2명이 로테이션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죠. 벤치에 김영훈도 주전 벤치 오가면서 잘할 수 있죠. 윤호영 돌아오고 그리고 지금 배강률도 솔직히 지금 부상을 한번 좀 크게 당했어서 그렇지 이 선수 되게 이번 시즌 기량 발전상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테이션 폭도 넓고 뎁스도 좋아요. 솔직히 저스틴 녹스 1옵션일 때는 위력이 떨어졌지만 벤치에서 나오는 건 괜찮아요. 장녹스 선수. 장녹스 진짜 2옵션에서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괜찮은 자원이.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 이 팀으로 탱킹 가기에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해보고 끝내는 게 낫지. 물론 관리를 해줘야겠지만. 근데 그래서 여기서 접는 건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이제 반지는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거지. 다음 시즌 때 얻을 수 있는 신인이 누군지 이런 걸 좀 카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지. 이정현이 오면 괜찮아요. 이정현이 온다면. 나는 부장이 있으면 나머지 선수 다 빼고 이 팀은 하윤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윤기 선수는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이번에 수술 좀 크게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선수는 사실 그러니까 기량은 좋은데 기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정현 선수가 오면 사실 어떤 팀이든 리비딩 가능하지. 리셋 버튼 누를 수 있지. 이정현 정도면. 이정현은 그냥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뭐 민중 기자만큼 많이 본 건 아니지만은 대학 현장에서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오자마자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해. 몸이 돼 있다니까요. 이정현은 오자마자 잘할 것 같아. 그 정도로 완성형인데 아무튼 그럼 DB는 이정현을 얻기 위해서 탱킹을 해라.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옛날에 큰 이정현을 놓쳤으니까. 아까 난 뭐 탱킹까지는 모르겠는데. 탱킹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리셋 버튼. 김종규는 좀 몸을 만들고 나오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이런 선수가 아닌데 지난 시즌에 유일하게 그 팀을 지켰잖아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MVP 후보까지 갔었고 거론도 나왔었고. 잘했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데 이걸 내가 몸에 안 좋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몸에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경기에 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난 자꾸 들어. 왜냐면은 이런 선수가 아닌데 자꾸 그냥 안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도 답답하고 표정도 안 좋아. 그럼 이게 계속 경기를 뛰는 게 맞는 건지 난 그게 다른 팀은 다른 선수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김종규만. 왜냐면 나는 지난 시즌에 또 이 세 명 가운데 김종규를 MVP로 밀었던 사람으로서 애정이 있단 말이야 나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모습은 우리가 DB 딱 첫 시즌에 왔을 때 그때 바라던 김종규 보여주던 김종규가 아니거든. 우리가 기대하는 김종규가 아니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좀 나는 그래서 김종규에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제 생각에는 윤호영의 상태에 따라서 윤호영은 4번에서 쓸 수 있을 거. 물론 이 선수가 허리 부상이어서 솔직히 또 이 선수도 부상을 많이 당해서 4번에 자유롭게 못 쓰겠지만 로테이션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1월 말까지 어느 정도 또 DB가 승수를 좀 먹느냐. 그리고 윤호영 왔을 때부터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여기에서 좀 갈릴 것 같아.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겠죠. 그때도 안 되면은 1월 말에 됐는데 만약에 20 한 5, 6패 쌓여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좀 그럼 뭐 3승 5패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4라운드에서. 그러면 그때는 아니지. 그건 아니지. 최소한 이제부터는 거의 6승 3패식으로는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20승 7패 쌓아라 27승 27패라니까.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닐 거면 아예 리셋 찍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DB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따라 유난히 논쟁이 많았네요. 급진주의자와 극보수가 이렇게 극보수라니 수구라고 했나? 아니 근데 참 저도 이렇게 나름 온순하게 말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여자농구 27대 22 보니까 저도 화가 확 나네요. 여자 농구 얘기는 하지 말죠. 저 지금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방송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여기 손대범 선배께서 거의 다른 세계 스포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명언을 남기시고 떠나셨거든요. 보통 NBA 많이 보시는 분들이 KBL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남자 농구 한동안 안 보고 여자 농구만 제가 한 2주 정도 봤는데 그리고 다시 남자 농구를 봤는데 한 60점대 게임이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NBA 보는 느낌이었어. 감사하다면서. 너무 감사해 진짜로. 나 인사했어요 체육관에. 감사합니다. 여기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 재미가 없습니다. 어제는 뭐 최다 점수차 패배 BNK가. 그 팀은 팀이 아니에요. 프로 팀이 아닙니다. 그 팀. 정말 아마추어 팀이에요. 아마추어 팀. 솔직히 BNK는 이번 시즌 그런 말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여자 농구는 저희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난 시즌은 그래도 얘기할 게 좀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 얘기할 게 없는 게 외국 선수가 없다 보니까 감독들의 역량 차이, 선수들의 기본기 차이가 너무 심하게 드러나서 2강, 2중, 2약 딱 해가지고 끝났어요 이미 시즌이. 그렇죠. 1라운드 때는 뭐 나름 치열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확 벌어지더라고요. 플레이오프 이미 뭐 4위까지 갈 수 있는데 의미가 없어졌어. 하나원큐랑 BNK가 이미 또 바닥을 찍고 있어줘서 끝났습니다 거기. 아무튼 지금 전반 27대 22. 아무리 뭐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커리가 한 경기 혼자 62점을 넣었는데 오늘 27대 22가 전반 점수잖아요. 이거 기본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기본입니다. 기본.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 이게 저득점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선수 나가고 뭐 더블캡을 잠깐 덧붙이자면 외국 선수 나가고 득점력 저하를 우려해서 판정을 약간 순화하려고 하다가 소프트콜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것도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심판분들의 능력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그 룰을 바꾸면서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심판분들의 능력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구나.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여자농구가 굉장히 좀 지금 저득점 경기 그렇습니다. 전자랜드가 현대모비스 잡고 있네요. 크게 잡고 있네요. 56대 38로 이기고 있네요.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한데. 두들겨 패고 있는데 지금. 이거 지면은 전자랜드가 근데 이 정도 다득점한 게 되게 오랜만인데요. 전반에. 김낙현이 19점. 그러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으나 참 원래 전자랜드가 이기기 참 힘든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주축 3인방이 빠져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상무가 180연승 저지당하기도 했고요. D리그 결승이 있었는데 뭐 뜬금없는 놀잖아요. 뜬금없이 좀 전해드리고 지금 이제 상무 전역 선수들 있잖아요. 뭐 아까 저희가 정효근 얘기도 있고 최원혁도 있고 또 누가 있죠? 뭐 KCC의 박세진 선수도 이번에 전역인가요? 그럼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정성호 선수 그리고 오리온의 김진유 선수. 그 정도. 올 시즌은 좀 약하네요. 아무래도. 또 누가 있었는데 기억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면 그렇게. 정혁은 빼고는 즉시 전력은 없죠. 그쵸. 뭐 김진유 같은 경우는 뭐
오리온 가드진 한창 안 좋을 때 그냥 출전 시간 봤던 선수라서 아무튼 예 일단은 저희 오랜만에 3위 제재 오늘 오랜만에 했는데 오늘 뭐 촬영도 제대로 됐고 녹음도 즐겁게 했으니 행복합니다. 예, 아무튼 뭐 두 분 고생하셨고 네네. 월요일 저녁부터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